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저는 몸을 숨길 곳을 찾았습니다. 마침 비어있는 커다란 가방이 있어 거기 들어가 누워있는데 사방을 뒤져보던 이발사놈은 어떻게 알았는지 기가 막히게도 바로 그 가방을 열어 젖혔습니다. 이놈은 저를 확인하자마자 무슨 힘이 그렇게 좋은지 그대로 가방을 들고는 황급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계단을 내려와 정원을 지나 거리로 빠져나왔습니다. 최고 재판관의 집을 둘러싼 성남 폭도들이 이발사를 보고 모두 뒤따라오기 시작했는데 이때 불행하게도 가방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웠던 저는 무리하게 뛰어내렸고 절름발이가 될 정도로 다리가 망가지는 것도 모른 채 달아났습니다. 그들을 따돌리기 위해 품속에 금과 은을 한 움큼 던졌고 사람들이 거기에 정신이 팔린 사이 교차로와 골목길을 가로질러 탈출에 성공했다 생각하던 순간 살짝 뒤를 돌아보니 그 저주받은 이발사가 저를 바짝 따라오며 말했습니다. 가만히 좀 계십시오 선생님. 왜 그렇게 빨리 달리십니까? 만약 선생께서 재판관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 제가 얼마나 정의를 부르짖었는지 아신다면 고맙게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를 데려가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시더니 결국 어떻게 되셨습니까? 선생님의 잘못된 판단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그럼에도 제가 단호한 태도로 쫓아가지 않았다면 선생께서는 지금 어떻게 되셨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이발사는 거리에서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최고 재판관의 동네에서 그렇게 큰 스캔들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한 일이었지만 그로 인해 온 마을에 이 우스꽝스러운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의 목을 베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삶을 더 큰 혼란과 나락으로 빠뜨릴 것이 분명했죠. 하여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를 따라오며 소리치는 이발사로 인해 창문과 거리에서 저를 쳐다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한 여관으로 들어갔고 여관 주인에게 미친 남자가 쫓아 들어오는 것을 막아달라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고집센 이발사는 주인이 막아서는 것도 무시한 채 기어이 들어오고야 말았고 분노한 저에게 수천 번의 욕설을 들은 후에야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도 이발사는 그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붙잡고 자기가 저를 위해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계속해서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에 돌아가는 것이 두려워 여관에서 지냈습니다. 그 이발사놈이 또 찾아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 도시에 머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이발사놈이 그날 일을 온 동네에 떠들고 다닐 것이 분명한데 이를 들은 사람들이 저를 비웃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 불행이 이끄는 곳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치료가 끝나자마자 여행에 필요한 만큼의 돈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친척들에게 나누어 준 뒤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그다드를 떠나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먼 곳에서 저 악질적인 이발사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사이에 있는 그를 또 발견하고야 말았군요. 모든 사정을 들으셨으니 이제 제가 서둘러 떠나는 것에 놀라거나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나 절박하게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 머나먼 타지에서 살도록 만든 저 남자를 보는 것이 얼마나 불쾌한지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젊은이는 이렇게 말을 마치자마자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주인은 그를 문까지 배웅했고 개인적으로 힘든 이야기를 하게끔 강요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젊은이가 떠난 뒤에도 우리 모두는 그 이야기로 인해 놀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발사를 향해 방금 들은 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비난받는 것이 마땅하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발사가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말하는 동안 제가 침묵하고 있던 것은 모두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관점에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가 제 도움 없이 과연 그 집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오히려 절뚝거리는 정도로 끝난 게 다행이라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가 학대당하고 있다고 생각한 집에서 그를 탈출시키기 위해 제가 어떤 위험을 무릅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로 불평하고 비난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을 도운 대가입니다. 그는 저를 떠버리라 비하하는데 그것은 아주 1차원적인 비난일 뿐입니다. 저는 7 형제 중 가장 적게 말하고 그럼에도 가장 재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신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디 주목해 주십시오. 칼리프 무스탄시르 빌라의 치세 아래 가난한 자들은 관대함 속에 살았으며 언제나 승리의 소식이 들려왔던 시대에 10명의 노상 강도가 바그다드 주변의 도로에 출몰하여 전에 없던 잔인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칼리프는 이 사실을 전해 듣고 바이람 축제 며칠 전에 치안 판사를 불러 목숨을 걸고 10명의 강도 모두를 자기 앞으로 잡아오라 명령했습니다.
치안 판사는 아주 부지런히 업무에 매달렸고 10명의 강도들을 쫓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덕분에 바이람 축제 바로 전날에 모두 체포할 수 있었죠. 저는 당시 티그리스 강둑을 산책 중이었는데 이때 화려하게 차려입은 10명의 남자가 배에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그들 주변의 경비들을 잘 관찰하기만 했었다면 그들이 강도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 남자들이 축제를 즐기러 온 사람들이라 생각하여 슬쩍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부디 저를 쫓아내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말이죠. 우리는 티그리스 강을 타고 내려와 칼리프의 궁전 앞에서 내렸습니다. 치안 판사의 경비대에 둘러싸이고서야 저는 상황을 한참 잘못 인지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포함한 모두를 포박하여 칼리프 앞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이든 꺼내봐야 경비원들에게 험한 꼴을 당할 게 뻔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일단 죄수라 생각하면 아무 해명도 들어주지 않는 잔인한 친구들입니다. 저는 강도들과 함께 묶여 있었고 이는 분명 그들이 저를 강도들 중 한 명으로 믿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칼리프는 강도들의 머리를 당장 베라고 명령했습니다. 사형 집행이는 우리를 줄줄이 묶고 있던 포승줄을 그의 팔이 닿는 곳까지 끌어당겼습니다. 운 좋게도 제가 가장 뒤에 서 있었죠. 그는 제 앞에 있는 10명의 노상 강도들을 전부 처형했고 결국 제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사형 집행이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러자 칼리프가 몹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 10명 모두를 처형하라 명령하지 않았나? 어째서 9명만 집행하고 멈췄느냐? 그러자 사형 집행인이 말했습니다. 하늘 같은 칼리프님의 명령을 거역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기 제가 앞서 처형한 10명의 시신이 있습니다. 폐하께서 확인해 보소서. 칼리프는 곧 그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는 저를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도저히 노상강도 같은 타입으로 보이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어째서 곧 처형당할 놈들 사이에 있었는가? 이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신자들의 사령관이시여,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10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들이 바이람 축제를 즐기러 가는 줄 알고 따라가면 재미있을 것 같아 무작정 배에 올라탔습니다. 제 이야기가 황당했는지 웃음을 터뜨린 칼리프께서는 좀 전에 절뚝거리던 젊은이처럼 저를 떠벌이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 그러한 상황에서도 신중하고 과묵함을 유지한 저에게 감탄하셨습니다. 이어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제가 다른 이들처럼 앞서서 성급하게 살려달라며 강도임을 부인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한 것에 대해 그리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제 본업처럼 생각하고 있으며 평소 워낙 과묵한 이유로 침묵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은 사람입니다. 이런 면이 제가 다른 6명의 형제들과 구별되는 점이죠. 이것이 바로 제 철학의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제가 누려온 영광과 행복은 이런 미덕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에 칼리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에게 너무나 어울리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니 기쁜 일이네. 헌데 자네가 말한 형제들은 어떤 자들인지 궁금하군. 모두 자네와 비슷한가? 이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 형제들은 하나같이 수다스럽고 뒷말을 즐기는 사람들이죠. 외모 역시 너무나 다릅니다. 첫째 형님은 꼽추요. 둘째 형님은 이가 몽땅 썩어 있는 데다 셋째 형님은 애꾸눈에, 넷째 형님은 장님이며 다섯째 형님은 귀가 잘려나갔고 여섯째 형님은 언청이이옵니다. 제가 폐하 앞에서 그들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면 폐하께서 제 형제들이 어떤 성격의 인간들인지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만한 아주 적절한 모험담이 하나 있습니다. 칼리프께서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고 이에 저는 그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형님은 꼽추 바부쿠라 불리던 재단사였습니다. 그는 견습 생활을 마치고 어느 방앗간 맞은편에 가게를 차렸지만 장사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방앗간 주인은 장사가 매우 잘 되어 부유했고 아름다운 아내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은 여느 때처럼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방앗간 주인의 아내가 창밖을 내다보는 모습을 보고는 그녀에게 반해버렸습니다. 그 여자는 전혀 형님을 신경 쓰지 않은 채 창문을 닫았고 그날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형님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방앗간만 쳐다보고 있었죠. 완전히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재단 일을 하던 도중 바늘로 손가락을 여러 번 찌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밤이 되어 가게를 닫을 시간이 되었는데도 형님은 여전히 방앗간 주인의 아내가 다시 한번 창가에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결국 아무 소득 없이 집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만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형님은 방앗간 여주인을 볼 수 있길 바라며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만족감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앗간 주인의 아내는 하루 중 1분 이상 창문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재단사 형님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순간이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형님에게 좀 더 행복한 일이 생겼는데 방앗간 주인의 아내와 우연히 시선이 마주쳤던 것입니다. 그녀는 단번에 형님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확신했습니다. 방앗간 주인의 아내는 형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자마자 불쾌함을 표현하는 대신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그녀가 웃는 얼굴로 형님을 바라보자 형님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웠지만 조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서둘러 창문을 닫았습니다. 불쌍한 꼽추 형님은 그녀의 태도를 자기에게 행복한 방향으로 해석해버렸고 그녀가 자신을 보며 기뻐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방앗간 주인의 아내는 형님을 가지고 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조끼를 만들고자 구해놓았던 아주 좋은 옷감을 실크 손수건으로 싸서 노예를 시켜 형님에게 보냈습니다. 노예가 형님에게 말했습니다. 제 여주인께서 이 옷감으로 조끼를 만들어달라 부탁하셨습니다. 옷을 자주 갈아입으시는 분이니 재단사님께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형님께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방앗간 주인의 아내도 자신에게 마음이 있어서 그러한 감정을 표시한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형님께서는 모든 일을 제쳐놓고 그 일에 매진했고 하루가 가기 전에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방앗간 집 노예가 완성된 조끼를 보기 위해 찾아왔고 꼽추 형님은 가지런히 접어놓은 조끼를 전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여나 자네의 주인께서 내가 일을 소홀히 한다 생각하실까 하여 이렇게 부지런히 완성해 두었네. 앞으로도 자주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하게나. 노예는 물건을 받아서 들고 돌아가려는 듯 몇 걸음 가다가 갑자기 돌아와서는 형님께 속삭였습니다. 아, 깜빡할 뻔했군요. 여주인께서 제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안부를 물어보라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때문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다는 말도 함께요. 그러자 제 바보 같은 형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역시 그녀에 대한 열정으로 며칠째 한잠도 못 잤다고 전해주시오. 노예가 돌아가자 형님은 방앗간 주인의 아내와 곧 만나게 될 거라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약 15분 후 노예는 원단을 하나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형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주인께서는 조끼에 매우 만족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더 어울리는 옷이 없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반드시 어울리는 속바지와 함께 입어야 한다며 이 원단으로 하나 만들어주시길 부탁하셨습니다. 이에 형님이 대답했습니다. 알았네. 오늘 가게 문 닫기 전까지 완성해두겠네. 저녁에 가지러 오시게. 방앗간 주인의 아내는 제 형님을 계속 들뜨게 하기 위해 자주 창문 앞에서 몸단장을 했습니다. 아마 누구든 이때 형님이 집중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웃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곧 한 쌍의 속바지가 만들어졌고 노예는 이를 가지러 왔지만 지금까지 부탁한 일들에 대한 금액은 물론 어떠한 보상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남 좋은 일만 온종일 한 이 불쌍한 형님은 그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일만 했기 때문에 저녁거리를 사기 위해 주변에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가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노예가 와서는 방앗간 주인이 이야기하고 싶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제 여주인께서는 당신이 만든 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랑을 아끼지 않았고 덕분에 남편분께서도 당신의 옷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은 여주인께서 의도적으로 당신과 더 가깝고 쉽게 왕래할 수 있게 만들고자 계획하신 겁니다. 형님은 이 말에 너무나 쉽게 설득당해서 노예와 함께 방앗간으로 향했습니다. 방앗간 주인은 형님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옷감을 보여주며 그걸로 셔츠 20벌을 만들어 달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옷감은 돌려달라 말했죠. 형님은 그날부터 6일 동안 셔츠 20벌을 만들기 위해 고단하게 일했고 완성품을 받아본 방앗간 주인은 셔츠와 짝을 이룰 바지 20벌을 더 만들어달라 말하며 얼마를 지급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형님은 은화 20개면 만족할 것이라 대답했죠. 방앗간 주인은 즉시 노예를 불러 은의 무게를 재기 위한 저울을 가져오라 명했는데 그러자 노예는 제 형님을 매섭게 노려보며 작은 목소리로 돈을 가져간다면 모든 일을 망치게 될 거라 말했습니다. 이것이 여주인의 메시지임을 알아차린 형님은 재료비를 빌려야 할 처지일 정도로 돈이 급했지만 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와서 돈을 빌려달라 하셨죠. 저는 지갑에 들어있던 동전을 몽땅 털어드렸고 형님은 그것만으로 며칠을 버티셨습니다. 사실 그마저 충분히 먹지도 못하고 거의 건더기 없는 수프만으로 간신히 허기를 채우셨죠. 모든 일을 마무리한 형님이 방앗간을 방문하자 주인은 형님이 돈을 받으러 온 줄 알고 그에게 약간의 수고비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노예는 형님에게 지난번처럼 돈을 받지 말라는 눈치를 주었고
형님 역시 지난번과 같이 돈을 거절하며 달랑 3가지만 손에 쥔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배고픔 그리고 빈 지갑이었죠. 방앗간 주인의 아내는 탐욕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심성이 나빴습니다. 그녀는 제 형님을 속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형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남편에게 알리며 혼을 내주라 자극했습니다. 결국 방앗간 주인은 형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여 그에게 매우 허접한 음식을 대접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시기에는 너무 늦었으니 우리 집에서 함께 밤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형님을 방앗간에 임시로 둔 간이 침대로 안내한 후 자기 방으로 돌아가 아내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방앗간 주인이 형님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혹시 자고 있소? 지금 우리 집 노새가 갑자기 병에 들었는지 아픈 것 같은데 빻아야 할 옥수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큰일이오. 그 녀석을 대신해서 방아를 돌려주신다면 내게 그보다 더 큰 친절은 없을 것이오. 형님은 심성이 선하신 분이라 흔쾌히 나서며 방법을 알려주면 도와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죠. 방앗간 주인은 노새의 자리로 형님을 안내한 뒤에 밧줄로 묶더니 힘껏 후려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서 달려보아라. 그러자 놀란 형님이 소리쳤습니다. 아니, 왜 때리시는 겁니까? 그러자 방앗간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그대를 활기차게 만들기 위함이요. 평소 내 노새는 채찍 없이는 움직이지 않지. 형님은 뜻밖의 무례함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6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이 들어 쉬려 하자 방앗간 주인이 말했습니다. 이보시게 이웃 양반, 용기를 내시게. 멈추지 말고 숨도 쉬지 말고 계속해야 하네. 그렇지 않다면 내 소중한 식량을 망치고 말 걸세. 날이 밝을 무렵 방앗간 주인은 형님을 풀어주지도 않은 채 자리를 떠나 아내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침내 젊은 노예가 나타나 형님을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여주인께서는 당신을 불쌍히 여기셨고 남편분이 당신에게 가한 일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소. 비참한 기분을 느낀 형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지친 몸을 이끌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방앗간 주인의 아내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죠. 이발사의 이야기를 들은 칼리프는 재미있다며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자네가 실수로 강도들의 배에 올라타는 통에 놓쳐버린 축제 만찬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보상해주겠네. 이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신자들의 사령관이시여, 제가 나머지 형제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칼리프는 침묵을 통해 제 이야기를 기꺼이 듣겠다는 표시를 했고 저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이빨 없는 바크바라라고 불리는 저의 둘째 형님은 어느 날 도심을 걷다가 우연히 어떤 노파와 마주쳤습니다. 노파가 말했습니다. 당신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니 잠시 시간을 내어주실 수 있겠소? 형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며 무슨 이야기인지 묻자 노파가 다시 말했습니다. 만약 나와 함께 어디 좀 들릴 수 있다면 아주 웅장한 궁전으로 당신을 데려다 주겠소. 그곳에서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당신을 기쁘게 맞이할 것이며 훌륭한 와인도 함께 내어줄 것이오. 둘째 형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노파의 말을 믿어야 할지 고민했지만 이어지는 노파의 말에 한번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오. 오로지 진실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지. 다만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앞에서 신중함을 잊지 말고 말을 아끼며 최대한 공손하라는 것이오. 형님은 모든 것에 동의하며 노파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수행원이 진을 치고 있는 거대한 궁전문 앞에 섰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이 제 형님을 막아섰죠. 하지만 노파가 그들에게 몇 마디 하자 모두 길을 터주었습니다. 노파가 돌아서서 형님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마주할 젊은 아가씨는 좋은 성품과 겸손함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며 말대꾸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만약 이런 점들을 조심하여 그녀를 만족시킨다면 분명히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형님은 이 조언에 감사를 표하며 잘 따르겠노라 약속했습니다. 노파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궁전 내부는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형님은 노파가 가리키는 자리에 앉아 그 아름다운 여인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커다란 웃음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리니 즐거운 모습의 여종 무리가 나타났고 그들 가운데는 아마도 그들의 주인으로 보이는 노파가 말한 남다른 미모의 젊은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단 둘만의 사적인 만남을 생각했던 형님은 너무나 많은 동행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형님에게 가까이 다가온 여종들은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그 아름다운 여인이 다가오자 형님은 아주 낮은 자세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인은 상석에 앉더니 형님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하며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군요. 원하시는 행복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에 형님이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것 같군요. 그러자 그 여인이 매우 기분 좋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머 감각이 있는 분 같군요. 여인이 음식을 내오라 명령하자 즉시 테이블 위에는 달콤한 과일과 고기가 올라왔고 그녀와 둘째 형님 그리고 여종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형님이 음식을 먹기 위해 입을 크게 벌리자 그녀는 형님에게 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노예들과 함께 크게 웃었습니다. 형님은 이따금 고개를 들어 여인을 바라보다가 그들이 웃고 있음을 알았고 그것이 단지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워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님은 어서 여종들을 보내고 그녀와 단둘이 남길 바랬죠. 그녀는 형님의 생각을 알아차렸고 그의 착각을 이용해 장난을 치기로 했습니다. 듣기 좋은 말들을 건네며 음식 중 가장 귀중한 것들만 담아주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끝나자 모두 테이블에서 일어나 노예들은 악기를 들고 연주하기 시작했고 그 외 다른 사람들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형님도 그들을 기쁘게 하고자 똑같이 춤을 추었죠. 얼마간 춤을 추고 나서 그들은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자리에 앉았고 젊은 여인이 일어나 제 형님을 바라보며 형님의 건강을 위하여 건배를 외치더니 잔을 들이켰습니다. 형님은 그녀가 술을 다 마시는 동안 서서 지켜보았죠. 이어서 그녀는 잔을 다시 가득 채운 뒤에 형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형님은 호의에 보답하는 뜻으로 여인의 손에 키스한 뒤 술잔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형님을 옆에 앉히고는 몸 이곳저곳을 마사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그 순간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생각했으며 이 매력적인 숙녀에게 키스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를 지켜보는 많은 여종 때문에 자제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형님 머리를 마사지하던 여인이 갑자기 형님의 옆 통수를 가격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에 형님의 얼굴은 빨갛게 핏기가 돌았고 너무나 무례함을 느낀 형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노파가 형님에게 충고를 일깨워주기 위해 한번 쳐다보았고 이를 본 형님은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여인 옆에 가까이 앉아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형님의 팔을 잡아당겨 가까이 끌어당긴 뒤 악의적으로 형님의 몸 이곳저곳을 쥐어짜기 시작했습니다. 여종들도 가까이 달라붙어 있는 힘을 다해 형님의 코를 손가락으로 튕겼고 다른 이는 귀를 잡아당겼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장난처럼 보이는 것을 가장하여 형님을 괴롭혔지만 형님은 대단한 인내심으로 견디며 명랑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노파를 향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하, 정말 재미있는 분들이시군요. 노파가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놔두세요. 차츰차츰 다른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젊은 여인이 형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주 멋진 신사분이시군요. 제 작은 변덕을 참아낼 만큼의 유머도 있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모습이 저와 아주 잘 맞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 기쁩니다. 오늘 계속 저와 함께 있어 주셨으면 좋겠군요. 그리고는 여종에게 형님을 위한 향수와 장미수를 가져오라 명령했습니다. 곧 여종들은 형님을 위해 침향나무 향을 피우고 얼굴과 손을 향기로운 장미수로 씻어주었습니다. 형님은 편안함 속에 이 행복한 상황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이어서 여종들이 연주와 노래를 시작하자 젊은 여인이 여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멋진 신사분을 모시고 가서 뭘 해야 할지 알고 있지? 그럼 잘 모시고 갔다 오너라. 형님이 노파에게 뭘 하려고 하는지 묻자 노파가 대답했습니다. 여주인께서는 호기심이 많은 것뿐이요. 당신이 여장을 하면 어떤 모습일지 보고 싶으신 거지. 그러자 형님이 말했습니다. 아니, 눈썹을 그리는 정도는 원하는 만큼 칠해도 상관없어. 다시 씻을 수 있기 때문이지. 그러나 면도는 말이 안 됩니다. 어찌 다 자란 남성이 수염도 없이 돌아다닐 수 있겠소? 그러자 노파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굴러온 복을 걷어 차는군요. 여주인께서는 지금 아주 호의적인 감정을 품고 있으며 모든 게 다 잘 되려던 순간에 그 더러운 수염 때문에 남자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호의를 포기한단 말이오. 그 말에 한번 꾹 참고 여장을 견뎌내던 형님의 인내심은 콧수염에 이어서 턱수염까지 깎아내려 하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만하시오. 턱수염까지 모두 밀어버리도록 놔두진 않겠소. 그러자 옆에 있던 여종이 말했습니다. 수염을 놔둔다면 여장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이런 정도로 바그다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게 사랑받길 포기한단 말이오. 마침내 형님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기로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젊은 여인은 형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웃은 나머지 소파에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여종들도 함께 손뼉을 치고 웃는 와중에 커다란 수치심과 무례함을 느낀 형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젊은 여성은 여전히 웃으며 형님에게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리는데
당신이 저를 위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해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와 함께 춤을 추는 거지요. 형님은 그녀의 말을 따라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고 여인과 그녀의 여종들은 미친 듯이 웃으며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장난을 가장하여 형님의 다리를 걸었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노파가 형님을 조용히 일으켜 세우며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제 고통의 시간은 끝났으니 곧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더 해주셔야 할 사소한 일이 있습니다. 여주인께서는 술이 조금 들어가셨을 때마다 나오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 한 절대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당신이 겉옷을 벗는다면 그때부터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다니며 당신이 붙잡을 때까지 달리기를 시작하죠. 이것은 그녀가 즐기는 놀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꽤 민첩해 보이니 금방 그녀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러니 생각은 그만하고 어서 윗옷부터 벗으시오. 바보 같은 형님은 여기서 주저하기엔 이미 너무 많은 일을 견뎌냈습니다. 결국 옷을 벗고 말았죠. 그 사이 젊은 여인은 재빨리 달리기 좋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준비가 끝나자 젊은 여인은 형님보다 20보는 멀리 떨어져서 놀라운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형님은 최대한 빨리 따라갔고 여종들은 폭소를 터뜨리며 손뼉을 쳤습니다. 젊은 여인은 어두운 통로를 향해 들어갔고 형님도 그녀를 쫓아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데다가 전혀 구조에 대해 모르는 곳이라 속도를 늦추고 희미하게 보이는 빛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빛이 새어나오는 출구를 발견한 형님은 문을 열고 나갔고 그 순간 식당거리 한복판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한 형님이 얼마나 놀랐을지는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거리의 가게 주인들과 행인들 또한 속옷 차림에 수염도 없는 남자가 괴상한 화장을 하고 서 있는 꼴을 보고 형님 못지않게 놀랐습니다. 그들은 손뼉을 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형님을 뒤쫓아가 가죽끈으로 등을 후려치는 사람도 있었죠. 군중들은 근처에 우연히 서 있던 나귀 하나를 끌어다가 그 위에 형님을 강제로 태운 뒤 온 마을을 가로지르며 조롱했습니다. 그의 불행은 재판관의 집 앞을 지나며 완성되었습니다. 재판관은 소동의 원인을 물었고 그가 대제상의 여식들이 기거하는 궁전 뒷문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분노한 판사는 형님을 고위층 여인들을 희롱하려 했던 정신 나간 사람으로 알고 몽둥이로 발바닥을 100번 때리라 명령한 뒤에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성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자들의 사령관이시여, 이러한 함정에 걸릴 만큼 어리석었던 제 두 번째 형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중 고귀한 여성들이 때때로 속임수를 통해 젊은이들의 마음을 희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발사는 여기서 말을 마치지 않고 바로 이어서 셋째 형님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신자들의 사령관이시여, 바크박이라는 이름의 셋째 형님은 눈이 멀었고 그의 기구한 운명은 그를 집마다 구걸하는 처지에 이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눈이 멀었음에도 너무나 오랫동안 혼자 거리를 걷는 데 익숙해져서 누구의 도움도 바라지 않게 되었죠. 그는 집 문을 두드린 뒤 주인이 문을 열 때까지는 절대 대답하지 않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날도 늘 그랬듯이 어떤 집 문을 두드리자 혼자 있던 집주인이 누구냐고 외쳤습니다. 형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또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또다시 누구인지 물었고 그런데도 형님은 늘 그랬듯이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내려와 문을 열고 형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형님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거나라도 좀 좋으니 도와주시오. 그러자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당신 앞이 안 보이는 모양이군요. 그러자 형님이 대답했습니다. 슬프게도 그렇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손을 한번 내밀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형님은 그가 자선을 베풀려는 것으로 생각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님을 집 안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형님은 다른 집에서도 간혹 그랬던 것처럼 음식을 대접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집주인은 자신의 방에 다다르자 형님의 손을 놓고 자리에 앉아 다시 한번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형님이 대답했습니다. 이미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장님 선생, 내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신께서 당신의 시력을 회복시켜주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그러자 형님이 말했습니다. 집주인께서는 저 대문 앞에서 그 말을 하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힘들게 계단을 오르게 할 필요 없이 말입니다.
집주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는 당신은 처음에 문을 두드리고 나서 누구냐고 묻는 내 말에는 왜 대답하지 않고 내가 힘들게 내려가서 문을 열고 나서야 대답하셨소? 이에 할 말이 없어진 형님이 집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집주인께서는 이제 제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집주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줄 것이 없소. 형님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를 여기까지 데리고 올라오셨듯이 다시 계단 아래로 내려가게만 도와주시오. 그러자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계단은 그대 앞에 있소. 원하신다면 혼자 내려가시오. 하는 수 없이 형님은 홀로 계단을 내려오려고 시도하다가 그만 굴러떨어져서 머리와 허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형님은 아주 힘들게 다시 일어나서 비웃고 있는 집주인을 저주하며 바로 나왔습니다. 제 형님이 밖으로 나왔을 때 근처를 지나던 그의 동료 둘이 형님의 목소리를 듣고 다가와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그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형님의 집으로 가서 셋이 함께 모아둔 돈으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은 형님을 그렇게 모질게 대했던 집주인은 사실 강도였고 아주 교활한 데다 사악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님이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를 엿듣고 몰래 형님의 집까지 따라왔습니다. 맹인 동료들이 자리에 앉자 형님이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문을 닫고 혹여 낯선 이가 없는지 경계하게나. 이 말에 강도는 당황했지만 대들보에 매달려 있는 밧줄을 발견하여 그걸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그 사이 맹인들은 문을 닫고 막대기로 방안을 더듬었습니다. 그들이 일을 마치고 자리에 다시 앉자 강도는 밧줄에서 내려와 형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형님이 말했습니다. 형제들, 우리가 오랫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확인해보며 그대들이 내게 보여준 신뢰가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겠네. 마지막으로 계산했을 때는 10,000디렘이었으며 내가 손끝 하나 대지 않았음을 알아두게.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돈이 잘 있음을 확인한 뒤에 오는 길에 구입한 떡과 치즈, 과일들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형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강도가 가장 좋은 과일을 집어 함께 먹기 시작했고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맹인들은 시력을 잃은 대신 얻게 된 아주 예민한 청력으로 불청객이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형님은 도둑이다라고 외치며 강도를 덮친 후 그를 마구 때렸습니다. 다른 맹인들도 함께 엉켜서 강도를 때리기 시작했지만 젊고 활력이 넘쳤던 강도는 손쉽게 방어하며 그들과 달리 앞을 볼 수 있는 이점을 이용해 맹인들을 향해 강한 타격을 가하며 자기가 도리어 맹인들을 향해 도둑이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이 소란을 들은 이웃들이 집에 들이닥쳤고 무슨 일인지 묻자 형님은 붙잡고 있는 강도를 가리키며 이자가 도둑질을 하려 했다 말했지만 강도는 뻔뻔스럽게도 그들과 같이 장님 행세를 하며 반대로 형님이 거짓말쟁이이며 자기도 다른 맹인들과 함께 돈을 모았지만 그들이 자신의 몫을 주지 않기 위해 내쫓는 중이라 말했습니다. 이어서 강도는 신의 이름과 칼리프까지 입에 올리며 맹세와 함께 정의를 요구했고 이웃들은 그들 모두를 재판관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도 강도는 여전히 장님 행세를 하며 소리쳤습니다. 위대하신 칼리프의 이름 아래 정의를 집행하도록 위임받으신 재판관님, 저는 저를 포함한 4명의 장님 모두가 범죄자임을 고백합니다. 저와 세 동지는 맹세코 침묵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입을 열기 원하신다면 채찍질이든 뭐든 원하시는 대로 해보십시오. 우리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강도의 말에 형님은 몹시 당황했고 뭐라 반박하기도 전에 이미 그 강도는 채찍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강도에게는 대략 20대에서 30대까지 채찍을 견딜 만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잘 견뎌내는 것처럼 보였던 강도는 이윽고 고통에 몸부림치며 눈을 뜨고 재판관에게 자비를 구했습니다. 재판관은 그가 눈을 뜬 것에 매우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이 기적에 대해 설명해 주겠나? 그러자 강도가 대답했습니다. 재판관님께서 끼고 계신 반지를 걸고 여기서 절 그만 용서해 주신다면 아주 중요한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관이 승낙하자 강도가 말했습니다. 저와 제 동지들은 사실 장님인 척하며 다른 사람들의 집과 여성들의 공간을 자유롭게 오가며 그들의 방심을 악용했습니다. 우리는 이 속임수로 무려 10,000디렘을 모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는 제 몫인 2,500디렘을 요구하며 떠나겠다고 했으나 저 동료들은 떠난다는 이유로 제 몫을 주길 거절하더군요. 그들은 제가 고발이라도 할까봐 두려웠던지 제 입을 영원히 막으려 달려들었고 그때 소란을 듣고 몰려든 이웃들에게 발견된 것입니다.
재판관님, 저는 당신의 정의로운 판단으로 제 몫인 2,500디램을 되찾을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재판관님께서 저들의 자백을 원하신다면 제게 가한 것보다 3배는 더 많은 채찍질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저만큼 크게 눈을 뜨는 모습을 보시게 되실 겁니다. 이에 제 형님과 동료들은 끔찍한 모함이라며 항의했지만 재판관은 아예 무시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쁜 놈들, 맹인인 척 사람들을 속이고 선한 동정심을 이용해 그런 범죄를 저지르다니. 그러자 형님이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그놈은 사기꾼입니다. 신께서 우리가 진정 장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중 누구도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형님의 항변은 헛수고였고 그의 동료들과 함께 각각 200대의 채찍을 맞았습니다. 재판관은 그들이 눈을 뜨길 기대했지만 끝내 그럴 수 없자 결국 그들의 끈질긴 근성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 사이 강도는 장님들을 희롱하기 위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엾은 바보들아, 그냥 눈을 뜨시게. 그러다 맞아 죽게 생겼네. 그러더니 재판관을 향해 말했습니다. 재판관님, 저들은 악랄하게도 끝까지 완고하게 버틸 것으로 보입니다. 결코 눈을 뜨지 않을 작자들이니 이 정도로 그만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숨겨놓은 만디램을 찾기 위해 사람을 보내주시면 저도 함께 가서 찾는 일을 돕겠습니다. 재판관은 이에 동의하며 강도가 자기 몫이라 주장한 2,500디램을 약속했고 나머지는 자기가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형님과 동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추방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저는 형님이 도시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에게로 달려가서 그 불행한 사건 전체를 전해 들었고 그를 몰래 성 안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재판관을 찾아가 아주 쉽게 판결을 뒤집고 강도가 받아야 마땅한 벌을 받게 할 수도 있었지만 암살당할 것이 두려워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직한 맹인 형님의 슬픈 모험이 끝났습니다. 이야기를 재밌게 전해들은 칼리프는 시종들을 향해 제게 어떤 선물을 내릴지 물었고 저는 이를 기다리지 않고 넷째 형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애꾸인 네 번째 형님의 이름은 알쿠즈라고 합니다. 한쪽 눈을 잃게 된 사연에 대해 폐하께 말씀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군요. 도축업자인 형님은 양싸움을 즐겼고 또한 이를 위해 순양을 훈련시키는 특별한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워낙 인기 있는 스포츠라 몇몇 영주분들을 비롯한 국가의 높으신 분들과 우정을 나누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그는 장사도 아주 잘했고 품질 좋은 고기를 위해 온갖 비용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가게는 언제나 최고 품질의 고기로 가득했습니다. 여느 날처럼 형님이 가게에 있는데 흰 수염을 기른 한 노인이 찾아와서 고기를 6파운드어치 사갔습니다. 형님은 그 노인이 두고 간 동전이 다른 것들과 확연히 비교될 만큼 예술적으로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여 따로 보관하였습니다. 이 노인은 그 이후로도 5달을 매일 나타나서 같은 양의 고기를 똑같은 종류의 동전을 주고 사갔습니다. 형님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따로 모아두었죠. 5달이 지나고 양을 대량으로 구입하게 된 형님은 모아두었던 노인의 동전을 사용하기로 하고 보관함을 열었더니 그곳에 모아두었던 동전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동그랗게 잘린 나뭇잎 한 뭉치뿐이었습니다. 매우 놀란 형님은 자기 머리를 치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그러자 몰려온 이웃들도 형님의 이야기를 듣고 몹시 놀랐습니다. 형님이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기꾼 노인이 저기 가증스러운 낯짝을 들고 오고 있구만. 저 사악한 놈이 내게 저지른 범죄에 대해 실토할 수 있도록 무슬림 형제분들께서 좀 도와주시오. 그러자 곧 군중에 둘러싸인 노인은 아주 진지하고 침착하게 형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게 준 모욕보다 더 커다란 모욕을 당하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이에 형님이 말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뻔뻔하면 내게 그따위 소리를 할 수 있단 말이오. 나는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물론 그 누구도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오. 그러자 노인은 계속해서 침착한 어조로 군중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선량한 시민분들, 이 사람은 마땅히 팔아야 할 양고기 대신 인육을 팔고 있소. 그러자 형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아연실색하자 노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저자의 가게에 양처럼 도축되어 매달려 있는 남자가 있소. 여기 있는 사람 중 누구라도 가서 내 말이 거짓인지 확인해 보시오. 이날 형님은 평소처럼 관습에 따라 양을 잡아 옷을 입혀 상점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는 노인의 황당한 거짓이라 항의했지만
그런데도 군중들은 너무나 침착하게 이야기하는 노인의 말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형님의 가게로 달려간 사람들은 노인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즉시 노인을 풀어주고 형님을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마술사였고 나뭇잎을 동전으로 보이게 만들었던 것처럼 양을 사람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이때 풀려난 노인도 군중들과 함께 형님을 때렸고 이때 불쌍한 형님은 한쪽 눈이 영영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참 몰매를 맞던 형님은 그대로 재판관에게 끌려갔고 함께 간 늙은 마술사는 증거물로 사람을 둔갑시킨 양고기를 재판관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야만적인 남자는 양고기 대신 사람 고기를 팔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위해 엄중한 처벌을 가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런데도 판사는 인내심을 가지고 형님의 항변을 들어보려 했지만 돈이 나뭇잎으로 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형님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형님을 사기꾼이라 말하며 500대의 태형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의 전 재산을 몰수한 뒤 당나귀에 태워 사흘 동안 도시를 돌며 온 백성에게 모욕당하게 만든 후 영원히 추방해버렸습니다. 이 비극적인 일이 넷째 형님에게 닥쳐왔을 때 저는 바그다드를 잠시 떠나 있었습니다. 형님은 외딴 곳에서 심하게 다친 몸을 회복할 때까지 몸을 숨기고 있다가 걸을 수 있게 되자 밤을 틈타 아무도 그를 알지 못하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숙소를 얻어 완전히 틀어박혀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갇혀있는 생활에 질려 잠시 바람을 쐬러 교회로 나갔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다가오는 기병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채찍도 모자라 더 험한 꼴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을 추격해온 사람들일지 모른다는 공포를 느꼈고 이에 몸을 숨기고자 근처에 보이는 아무 문나 열고 들어갔습니다. 슬며시 문을 닫자 곧바로 그 집 하인 2명이 다가와서 멱살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 왔다 이놈. 자수하러 왔구나. 니놈 때문에 놀란 나머지 지난 사흘간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신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니놈 계획을 미리 알지 못했다면 목숨도 잃고 말았겠지. 몹시 당황한 형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진정하십시오. 저는 선생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저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신 것 같군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너와 너의 동료들이 강도라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 주인께서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거지로 전락시킨 것도 모자라 그의 목숨까지 빼앗으려 했지. 어젯밤에 우리를 뒤쫓을 때 손에 들고 있던 칼이 니놈에게 있는지 살펴봐야겠다. 그들은 형님을 수색하여 품속에 칼 한 자루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보고도 네가 강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형님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강도가 아니면 칼을 가지고 다닐 수 없단 말입니까? 일단 진정들 하시고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오. 그리하면 당신들도 나를 강도라 의심하기보다 오히려 동정하게 될 것이오. 그러나 하인들은 형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는커녕 그에게 달려들어 발로 차고 잡아당겨서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형님 등에 난 상처가 드러났고 이를 본 하인들은 오히려 더 심하게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개같은 놈이 그 흉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너를 정직한 사람이라 믿어주길 바라느냐. 그러자 형님이 말했습니다. 그토록 부당한 학대를 당하고 나서 또다시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고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이 정도라면 나는 자각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무언가 큰 죄를 저지른 것이 틀림없다. 두 하인은 형님의 탄식을 듣고도 전혀 개의치 않고 재판관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재판관은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간 것인지 왜 칼을 들고 뒤쫓은 것인지 물었고 이에 형님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고한 사람입니다. 재판관님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하인들이 재판관에게 말했습니다. 재판관님, 강도가 약탈하고 살해하기 위해 남의 집에 들어가게 된 사연을 들어주실 겁니까? 우리를 믿지 못하시겠다면 그의 등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형님 등에 새겨진 상처를 본 재판관은 다른 신문 없이 곧바로 장교들에게 보내 100대의 채찍을 내리치라 명령했습니다. 그 후에 형님은 낙타에 태워졌고 한 병사가 이 낙타를 온 마을에 이끌고 다니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자는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형님은 그 마을에서조차 또다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형님을 목격한 몇몇 사람이 제게 위치를 알려주었고 저는 형님을 다시 바그다드로 몰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줄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주었죠. 칼리프께서는 이 이야기에는 웃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형님에게 도움을 준 제게 상을 내리라 명령했죠. 그러나 저는 칼리프의 시종들이 명령에 복종할 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신자들의 사령관께서도 제가 그다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게 베풀어 주신 커다란 호의에 힘입어 나머지 두 형제의 모험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의 완전한 기록을 남긴다면 폐하의 도서관에 보관할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형님의 이름은 알라샤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 알라샤르 형님은 매우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은 하지 않고 얻어먹으며 살았습니다. 연로하신 아버지가 결국 돌아가시며 우리 형제에게 700디렘의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똑같이 나누어서 각자 몫으로 100디렘을 챙기게 되었죠. 이렇게 거금을 소유해 본 적이 없었던 알라샤르 형님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도매상에서 유리그릇을 싼 값에 대량으로 사서 이윤을 남겨 팔아보기로 했습니다. 형님은 장사하기에 적당한 자리를 골라 유리그릇이 가득 담겨있는 바구니를 내려놓은 뒤 그 옆에 앉아 행복한 상상에 빠졌습니다. 이 한 바구니에 내 전 재산 100디렘을 투자했고 이걸 모두 팔아 200디렘을 만들 것이고 그걸로 유리그릇을 다시 사서 400디렘을 만들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마침내 모아놓은 돈이 10,000디렘이 되면 유리는 그만 팔고 보석상이 될 것이다. 다이아몬드와 진주 같은 온갖 보석을 거래하게 되겠지.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다면 끝내주는 저택과 노예, 말을 살 것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10만 디렘을 달성한 뒤 대제상의 딸에게 청혼할 것이다. 딸의 아름다운 미모와 성품, 재치와 함께 그 외에도 수많은 훌륭한 자질들에 대해 전해 들었다고 말하며 첫날 밤에 1000개의 금화를 선물하리라 약속하는 거야. 그럼에도 혹시나 만약에 대제상이 무례하게 나의 요구를 거절한다면 나는 그가 허락하든 말든 딸을 집에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그녀에게 아주 잘생긴 흑인 내시 10명을 사주겠어. 그 후에 또다시 나는 왕자처럼 옷을 입고 온갖 보석으로 아름답게 장식된 금빛 안장 위에 올라 노예들의 시종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도시를 가로질러 대제상의 집으로 향할 것이다. 그러면 모두가 내게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겠지. 그 대제상의 집에 도착하면 좌우에 줄지어 행진하는 내 시종들의 호의 속에 계단을 오를 것이다. 그리고 나를 사위로 맞이하게 되는 대제상은 나를 상석으로 안내하지. 만약 나의 바람대로 이 일이 모두 성사된다면 나는 시종으로부터 미리 준비한 1000개의 금화가 들어있는 주머니 2개를 건네받아 그중 하나를 대제상에게 주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첫날 밤에 주기로 약속한 1000개의 금화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한 주머니를 또다시 건네주며 이렇게 말할 거야.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일 뿐더러 그보다 더욱 커다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이야. 이 이야기는 널리 전해져 온 세상이 나의 관대함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내가 호화로운 모습으로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자기 아버지를 만나고 온 내게 감사를 표하고자 내 거처로 장교들을 보내겠지.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훌륭한 의복을 입히고 선물과 함께 돌려보낼 것이다. 만일 아내가 내게 선물을 보냈다면 나는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다. 또한 어떤 일이 있어도 아내가 내 허락 없이 외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내가 그녀의 처소에 들고 싶을 때만 가서 볼 것이다. 이것은 그녀가 나를 존중하도록 만드는 방식 중 하나이지. 완전히 나만을 위한 집이다. 이보다 더 좋은 집은 없을 것이다. 나는 언제나 화려한 옷을 입고 저녁 시간 아내의 처소에 들어 가장 상석에 앉아 이쪽 저쪽 고개를 돌리지 않고 무게를 잡을 것이다. 나는 보름달처럼 아름다운 아내가 모든 매력을 발산하는 모습을 과묵하게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고 이를 보다 못한 그녀의 여종들이 이렇게 말하지. 나의 친애하는 주인님, 여기 당신의 아내와 함께 있는 하인이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여주인은 기다림에 지치셨습니다. 부디 곁을 허락해 주소서. 그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그들을 더 애타게 할 것이다. 결국 내 발밑에 엎드려 오랜 시간을 달래고 간청한 후에야 나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 그녀를 무심하게 쳐다본 후에 다시 이전처럼 과묵하게 앉아있을 것이다. 그럼 그들은 아내의 의상이 문제인가 하여 옷을 갈아입고 올 것이다. 그때 나도 동시에 더 멋진 옷으로 갈아입을 것이다. 그들은 돌아와서 다시 내게 똑같은 간청을 할 것이다. 안달이 나서 기도하고 매달릴 때까지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거지. 바로 이렇게 결혼 첫날부터 남은 인생에서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할지 제대로 교육해주겠어. 시종들이 물러가고 아내와 단둘이 있게 된다면 아내가 먼저 잠자리에 들 때까지 기다린 후에 침소로 따라 들어가 옆에 누워서 밤새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분명 내가 그녀를 경멸했다 생각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처가를 향해 나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을 것이다. 대재상의 아내인 내 장모는 딸을 위해 나를 찾아와 손에 키스하며 나를 선생님이라 부를 것이다. 그녀는 감히 나를 사위란 호칭으로 낮춰 부를 수 없기 때문이지. 선생님께서 제 딸에 대한 경멸의 시선을 거두어 주시고 다가가서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도 나는 한마디의 대답 없이 완강한 무게감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면 그녀는 내 발치에 몸을 던져 입을 맞추고 이렇게 말하겠지. 선생님, 제 딸의 순결을 의심하지 말아 주십시오. 선생님께서는 제 딸의 얼굴을 본 첫 번째 남자입니다. 이렇게 모욕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만족시킬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 어떤 말로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을 거야. 장모는 포도주 잔을 내 아내의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하겠지. 가서 이 잔을 남편에게 직접 건네거라. 이렇게 아름다운 손을 거절할 정도로 잔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고 말이야. 그러면 내 아내는 잔을 들고 내 앞에서 떨고 있을 거야. 나는 그녀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을 것이고 결국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겠지.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영혼이자 상냥한 주인이시여, 하늘의 호의를 받아들이시옵소서. 이 한 잔의 와인을 받아주소서. 그런데도 역시 나는 고개를 돌린 채 침묵할 것이다. 그러면 그녀는 울면서 말하겠지. 나의 매력적인 배우자여, 당신이 이 잔을 받을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녀의 간청에 지친 나머지 차가운 시선을 던지고 귀싸대기를 한 대 후려갈긴 다음 발로 차서 내쫓아버릴 것이다. 형님은 이런 상상 속에 완전히 몰입한 나머지 마치 그녀가 정말로 앞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발길질을 했고, 이는 불행히도 유리그릇이 들어있는 바구니에 맞았습니다. 굴러 떨어진 바구니 속의 유리그릇은 모두 깨져버리고 말았죠. 이 치명적인 사고를 마주한 형님은 자신의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의 높은 자존심이 불행을 자초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얼굴을 때리고 옷을 찢고 너무나 크게 울부짖는 바람에 정오기도를 하러 가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금요일이라 평소보다 더 사람이 많았죠. 사정을 알게 된 사람 중 일부는 형님을 동정했고 다른 일부는 비웃었습니다. 형님의 허영심은 전 재산과 함께 흩어졌고 형님은 뼈아픈 손실에 통곡했습니다. 그때 노새를 타고 주변을 지나던 높은 계급의 승려가 무슨 변덕인지 자기 시종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불쌍한 사람에게 당장 줄 수 있을 만큼 주시오. 시종은 이에 복종하여 형님의 손에 500개의 금화가 든 지갑을 쥐어주었습니다. 얼떨결에 잃어버린 돈의 5배를 얻게 된 형님은 까무러칠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그는 그 숙녀에게 1000번의 축복을 빌고는 더 이상 머무를 필요가 없어진 시장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운 좋은 형님이 행복에 취해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형님이 누구냐고 묻자 들려온 목소리로 나이든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형님이 문을 열자 노파가 말했습니다. 젊은이, 자네에게 부탁할 것이 있네. 곧 기도할 시간이 되었는데 목욕을 할 수가 없었네. 부디 이 집에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 않겠나. 형님은 그녀의 나이를 생각해서 비록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노파가 목욕하는 사이 형님은 그 말을 모두 허리띠 속에 넣어 단단히 동염했습니다. 목욕하고 나온 노파는 잠시 기도를 한 뒤 형님에게 다가와서 아주 낮은 자세로 절을 2번씩이나 하고는 친절을 베풀어준 형님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노파의 옷차림은 초라했지만 정중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에 형님은 그녀가 기부를 원하고 찾아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금화 2개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노파는 형님이 무슨 모욕이라도 준 것처럼 불쾌한 표정으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맙소사, 이 금화는 대체 무슨 의미인가? 자네 혹시 나를 뻔뻔하게 남의 집에 들어와 구걸하는 거지로 보는 건가? 필요 없으니 이 돈은 도로 가져가게. 나는 운 좋게도 아주 부유하고 완벽한 미모의 젊은 여주인을 섬기게 되어 모자람 없이 지내고 있으니 쓸데없는 적선은 그만두게. 안타깝게도 형님은 이 노파가 고작 금화 2닙 정도는 더 커다란 목적을 위해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노파가 말한 그 아름다운 귀부인에게 온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노파에게 귀부인을 볼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냐 묻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만날 수 있지. 사람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걸세. 잘하면 여주인께서 자네가 마음에 들어서 혼이 나길 원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내 여주인의 재산은 다 자네의 소유가 되지 않겠나. 그럼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라면서 일단 돈을 들고 따라오게. 형님은 본인이 무척이나 운이 좋아서 그렇게 큰 돈을 손에 쥔 것도 모자라 부유한 아내까지 얻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500개의 금화를 가지고 노파를 따라 나섰습니다. 노파는 꽤 오랫동안 걸었고 마침내 아주 큰 집에 이르러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곧 젊은 그리스 노예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형님은 노파의 안내에 따라 아주 잘 꾸며진 정원을 가로질러 커다란 홀에 들어섰습니다. 멋진 인테리어는 노파로부터 전해 들은 대로 여주인이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노파가 여주인을 만나러 간 사이 형님은 터번을 벗어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더운 날씨에 오랫동안 걸었기 때문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마침 홀에 한 여인이 들어왔고 그녀의 아름다움과 고급스러운 의복은 형님을 완전히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형님은 그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인은 웃는 얼굴로 형님에게 다시 앉으라 손짓하더니 형님 옆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녀는 형님에게 만나서 반갑다는 등 호감을 주는 몇 가지 인사말에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장소는 더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에 편한 곳은 아니군요. 제 손을 잡고 따라오시지요. 형님은 여주인의 손에 이끌려 안쪽 방으로 자리를 옮긴 뒤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가 형님에게 잠시 후에 돌아오겠다며 자리를 떠났고 들뜬 마음으로 기다리던 형님 앞에 나타난 것은 칼을 쥔 거대한 흑인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형님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무슨 볼일이 있어서 왔는가? 알라샤르 형님은 너무나 공포에 질린 나머지 대답할 힘도 나지 않았습니다. 흑인들은 형님의 옷을 벗기고 금화를 모조리 빼앗은 것도 모자라 칼로 형님을 여러 차례 공격했습니다. 불쌍한 형님은 바닥에 쓰러졌지만 정신은 잃지 않았습니다. 꼼짝하지 않고 누워있자 흑인은 형님의 숨이 끊어졌다고 생각했고 그놈의 요구에 따라 그리스인 노예가 소금을 가져왔습니다. 그 상황에 왜 소금을 가져왔나 생각하던 찰나 흑인들은 형님의 상처들을 소금으로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알라샤르 형님은 자기 자신을 매우 잘 통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흑인과 그리스 노예가 자리를 떠나자 노파가 와서 형님의 발목을 잡아 끌고 어디론가 가더니 땅속으로 이어진 비밀 통로의 문을 열어젖히고 그 속에 이미 살해당한 사람들의 시신이 널려있는 사이로 형님을 던져버렸습니다. 떨어질 때 충격으로 잠시 기절했다 깨어난 형님은 주변을 둘러보고 금방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아차렸습니다. 상처에 문질러진 소금이 형님의 생명을 지켜주었고 덕분에 걸을 수 있을 만큼 서서히 힘을 회복했습니다. 다음 날 밤 형님은 비밀 통로의 문을 열고 나와서 몸을 숨기고 있다가 그 저주받을 노파가 다른 희생자를 찾기 위해 거리로 나가는 모습을 확인했고 그녀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잠시 그 자리에서 기다린 뒤 곧장 제가 사는 곳으로 도망쳐와서는 자기가 겪었던 끔찍한 모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저의 특제 상처약으로 인해 한 달 만에 완전히 회복한 형님은 그런 야만적이고 비열한 범죄를 저지르는 놈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형님은 본인이 빼앗긴 것과 비슷한 크기의 금화 500개를 담을 수 있는 주머니를 구해다가 그 속을 이전에 깨트린 유리 조각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유리 주머니를 허리에 찬 형님은 할머니처럼 변장하고 망토 속에 칼 한 자루 챙겨서 사냥감을 찾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 한가운데에서 형님을 강도 소굴로 유인했던 노파를 목격했습니다. 형님은 그녀에게 다가가 늙은 여인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했습니다. 부인, 실례지만 혹시 이 주변에 저울을 빌릴 만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페르시아에서 금화 500개를 가지고 왔는데 무게를 모르니 이 지역 금화와 환전하기가 어렵군요. 그러자 노파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마침 잘 되었습니다. 노부인께 도움을 드리기에 저보다 적절한 사람이 없을 것 같군요. 제 아들이 환전소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저를 따라오시지요. 형님은 노파가 이전에 자신을 유인했던 집에 이르렀고 그때와 똑같이 그리스인 노예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똑같이 노파는 형님을 홀로 안내했고 아들을 불러오겠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곧이어 노파의 아들이라며 나타난 놈은 행색이 조금 달랐지만 분명 형님을 칼로 공격했던 흑인 노예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놈은 일어나서 따라오십시오 라고 하더니 형님을 죽이려고 했던 장소로 앞서서 걸어갔습니다. 조용히 따라 나선 알라샤르 형님은 서서히 품속의 칼을 손에 쥐었고 순식간에 아주 능숙한 솜씨로 그의 목을 베어버린 뒤 머리와 몸통 모두 앞서 언급했던 땅속 비밀 통로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스인 노예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에 하던 대로 소금 대야를 가지고 들어왔다가 한 손에 피로 얼룩진 칼을 쥔 채
베일을 벗고 서 있는 알라샤르 형님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형님이 훨씬 빨랐고 곧 그리스인 노예의 머리도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방에 있던 노파가 그 소리를 듣고 달려나왔고 이를 본 알라샤르 형님이 노파에게 말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년, 나를 알아보겠느냐? 그러자 노파가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저는 만나 뵈었던 기억이 없습니다만. 그러자 형님이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불쑥 내 집에 찾아와서 목욕한 적이 있지 않은가? 그러자 노파는 형님을 알아보고 용서를 구했지만 형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칼을 들어 노파를 4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노파의 여주인 행세를 했던 여자뿐이었습니다. 형님은 침실에서 그녀를 발견했고 형님을 마주한 여인은 공포에 질려서 살려달라 사정했습니다. 형님은 관대하게 그녀의 목숨을 허락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동료들은 모두 나의 정당한 복수의 칼날에 숨을 거두었소. 그대는 어째서 그런 사악한 놈들과 함께 어울린 것이오? 그러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원래 정직한 상인의 아내였습니다. 그 노파가 저를 가끔 찾아왔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녀의 사악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노파는 자기 집에서 결혼식이 있다며 저를 초대했고 저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금화 100개를 챙겨서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이 집으로 오게 되었고 지금까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고통을 견딘 것입니다. 그러자 형님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분명 그 저주받은 놈들은 당신을 이용한 강도질로 엄청난 부를 축적해 놓았을 것이오.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운반할 수만 있다면 모두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인의 말대로 그 안에는 금으로 가득 찬 상자가 몇 개나 있었고 이에 감탄하고 있는 형님에게 여인이 말했습니다. 가서 일꾼들을 데려와 모두 운반하십시오. 이에 형님은 밖에 나가서 일꾼들을 섭외해 왔지만 그 여인은 이미 금고를 모두 가지고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빈손으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결심한 형님은 도둑맞은 금화 500개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만큼의 집기들을 모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상하게 본 이웃 주민들이 치안 판사에게 형님을 신고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알라샤르 형님이 밤새 푹 자고 일어나 다음날 아침 밖으로 나서자 치안부장과 그의 부하 20명이 형님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지요. 치안 판사님께서 당신에게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꼼짝없이 끌려가던 형님은 우연히 길에서 절친한 친구를 만났고 친구는 치안관들을 잠시 멈춰 세운 뒤에 상당한 금액을 제시하며 형님을 몰래 풀어준 뒤에 치안판사에게 찾을 수 없었다고 보고해달라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치안관들은 형님을 판사 앞으로 기어이 데려갔고 판사는 형님에게 전날 저녁에 그 집에서 가지고 나온 물건들을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알라샤르가 재판관에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진실을 말씀드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치안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형님은 노파가 처음 집에 찾아왔던 순간부터 흑인 노예들과 그리스인 노예, 그리고 노파를 죽인 후에 여주인 행세를 했던 여자를 살려준 일까지 숨김없이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자신의 잃어버린 금화 500개를 대신하여 그 집에서 들고 나온 집기들을 압류하지 말아달라 부탁했죠. 그러나 재판관은 형님에게 아무것도 약속해주지 않았고 장교들을 보내 형님이 가져온 물건을 모두 압류하여 자신의 창고에 넣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형님에게 즉시 마을을 떠나라고 명령했고 만약에라도 형님이 도시에 남아 어떻게든 칼리프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도록 영원히 추방하였습니다. 알라샤르 형님은 아무 말 없이 재판관의 명령을 따랐고 조용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도시로 가는 도중 노상강도를 만나 입고 있던 옷까지 모두 빼앗겼고 그 소식이 여행자들을 통해 제 귀에 전해졌습니다. 저는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그를 몰래 마을로 다시 데려와 돌보고 있죠. 이제 샤카박이라 불리는 6번째 형님이 어떻게 언청의 입술을 갖게 되었는지 알려드리기만 하면 되겠군요. 초반에 형님은 아버지의 유산 중 그의 몫으로 떨어진 100드램을 잘 불리며 열심히 일했고 매우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불운을 거치며 거리에서 빵을 구걸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죠. 그러나 그는 다른 일만큼이나 구걸조차 매우 능숙하게 해나갔습니다. 그는 주로 저택 앞에 서 있는 하인이나 장교들을 설득하여 집 안까지 들어간 뒤 집주인을 만나 기부금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커다란 저택 앞을 지키는 하인에게 다가가 여느 때처럼 이 저택이 누구의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매우 좋은 사람이오. 한데 그대는 어디서 온 사람이기에 여기 와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오.
이곳 출신 중 주변의 모든 것이 바로 바르메시드 가문의 궁전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소. 그러나 바르메시드 일가의 관대함을 매우 잘 알고 있던 형님은 하인 중 한 명에게 자비를 베풀어달라 구걸했고, 그러자 하인이 말했습니다. 아무도 방해할 사람 없으니 한번 우리 주인님께 직접 가서 구걸해 보시오. 그분은 아마 당신을 아주 만족스럽게 돌려보낼 것입니다. 이렇게 정중한 반응을 기대하지 않았던 형님은 하인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며 정문 안쪽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름다운 꽃밭과 훌륭한 건축물로 꾸며진 정원은 너무 넓어서 걸어서 안채에 도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금빛과 푸른색 염료로 호화롭게 장식된 홀에 들어서자 길고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이 소파 위에 앉아 있었고, 형님은 이 사람이 집주인이라 결론 내렸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불쑥 집에 걸어 들어왔음에도 그 노인은 공손한 태도로 형님에게 환영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죠. 그러자 형님이 최대한 불쌍해 보이는 태도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당신처럼 부유하고 관대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입니다. 집주인은 형님의 말에 놀란 듯 두 손을 얹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니, 내가 사는 바그다드에 어떻게 그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러자 형님은 집주인이 아주 커다란 기부를 할 것이라 기대하면서 집주인을 몇 번이나 축복하고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빈손으로 떠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형님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저는 오늘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오. 이렇게 가엾은 사람이 있나? 그러다 굶어 죽을지도 모르오. 여봐라, 거기 누구 있느냐? 당장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손 씻을 물을 가져오라.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고 물도 대야도 보이지 않았지만 집주인은 마치 누군가가 물이라도 끼얹어 주는 것처럼 그의 손을 비비기 시작했고, 제 동생에게까지 함께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샤카박 형님은 이것이 집주인의 가벼운 장난 혹은 유머라고 생각했고, 가난한 자신이 부유한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얻길 원한다면 본인도 무언가 그들의 요구를 따라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허공에 손 씻는 신용을 따라하자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여봐라, 손을 다 씻었으니 이제 먹을 것을 좀 가져오너라. 그러더니 집주인은 누가 마치 접시에 음식을 담아온 것처럼 무언가를 입에 집어넣고 씹는 신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형님을 향해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자기 집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마음껏 드시오. 조금 전까지는 굶어 죽을 것처럼 보이던 양반이 어째서 입맛이 없어 보이시오. 빵도 고기도 보지 못한 형님은 집주인을 따라 최대한 진짜같이 먹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이 훌륭한 빵을 굽는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 그마 500개를 주었소. 정말 그럴만하지 않소. 집주인은 보이지 않는 빵을 만들어낸 여인을 실컷 자랑하더니 다른 요리를 내오라 소리쳤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의 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요리를 맛보시고 이보다 더 좋은 양고기와 보리스프를 먹어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오. 그러자 형님이 집주인에게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훌륭하군요.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과연 진정으로 음식이 마음에 드신 것 같소. 너무 맛있게 잘 드시니까 더 대접해드려야겠소. 그러더니 집주인은 또다시 어딘가를 향해 식초, 꿀, 건포도, 회색 완두콩, 마른 무화과로 요리한 거위 요리를 주문하더니 잠시 후 요리가 나오기라도 한 듯 무언가 집어드는 신용을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리와 날개가 맛이 특히 좋으니 그것들만 골라 드시오. 아직 다른 요리가 많이 남아있으니 뱃속에 음식이 들어갈 공간을 아껴야 합니다. 이러는 사이 형님은 배고파 죽을 지경이 다 되어갔습니다. 집주인은 지금까지 요리 중 자신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피스타치오를 먹여서 기른 어린 양이라며 무언가를 집어 형님의 입 앞에 들이대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꿀꺽 삼켜보시오. 그럼 내가 이 요리를 어째서 그토록 자랑했는지 알게 될 것이오. 형님은 고개를 내밀어 입을 벌리고 양고기 조각을 받아먹는 신용을 하는 것도 모자라 매우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좋아하실 줄 알고 있었소. 형님이 대답했습니다. 말씀처럼 이보다 더 맛 좋은 고기는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군요. 호박, 정향, 육두구, 생강, 후추, 그리고 제가 처음 맛보는 허브향까지 너무나 잘 어우러져서 어느 재료 하나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군요. 정말 기분 좋게 만드는 맛입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후식을 주문하기 시작했고, 이에 형님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실례가 아니라면
저는 이제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은 그렇다면 남은 음식들을 포장해 가라 말했지만 형님은 한사코 사양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친구여, 그럼 우리 이제 술 한잔 해야 하지 않겠소? 그러자 형님이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금주기간이니 아무것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매사에 그렇게 신중하고 진지하십니까? 누구나 각오한 바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형님은 한사코 사양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술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께 혹시나 실수를 저지를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술은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에 집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그대가 무조건 술을 마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신 손님에게 우리 집 포도주 맛을 보여드리지 않고는 절대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이어서 그는 포도주를 따르는 신용을 하더니 형님에게 잔을 건네며 다시 말했습니다. 자, 여기 그대의 건강을 위해 한 잔 드시오. 그리고 맛이 어땠는지 내게 말해주시오. 형님은 유리잔을 받아드는 신용을 하며 색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코를 갖다 대어 향을 음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고는 드디어 한 잔 들이키는 신용을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것은 매우 탁월합니다. 그러나 취기가 오르기에는 조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대에게 이 술이 약하다면 다양한 술이 있으니 이것도 한번 마셔보시오.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곧바로 다시 한번 술을 따르는 신용을 하며 형님에게 건네줬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술에 취한 것 같이 비틀거리더니 집주인의 따귀를 아주 강하게 후려갈겼습니다. 그 충격에 집주인이 뒤로 넘어지자 형님은 한 대를 더 때리려고 했고, 그러자 집주인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소! 그러자 형님은 정신이 돌아온 듯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주인께서는 제게 음식만 주시고 포도주는 강요하지 않으셨어야 합니다. 제가 분명히 실수할 수 있다고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집주인은 격노하는 것이 아닌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당신과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소. 집주인이 형님에게 강하게 어깨동무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가 나를 때린 것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친구가 되길 바라오. 그리고 언제든 내 집에 와서 편하게 지내시오. 내 유머에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맞춰준 사람은 그대가 처음이오. 우리 이제 진짜로 본격적으로 먹어봅시다. 집주인이 이 말을 마치고 손뼉을 치자 곧 하인들이 진짜 음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 음식들은 모두 집주인과 상상 속에서 먹었던 음식들이었죠. 화려하게 차려입은 악사들이 연주를 시작했고, 그 사이에서 샤카박 형님은 집주인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바르메시드 가문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그럴만했던 것입니다. 집주인은 형님을 친구로 대하며 옷장에서 고급스러운 옷을 꺼내 입혀주었습니다. 바르메시드는 형님에게 가문의 중요한 일들을 맡겼고, 며칠 만에 형님이 매우 재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형님은 20년간 그 일을 매우 잘 해냈죠. 그러나 결국 관대한 바르메시드는 상속자 없이 세상을 떠났고, 그의 모든 재산은 왕자에게 몰수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그가 얻은 모든 것을 잃고 말았죠. 다시 원래대로 빈털터리가 된 형님은 메카로 향하는 순례 행렬에 합류했는데 불행하게도 베두인들에게 약탈당하고 말았습니다. 형님은 그들에게 노예가 되어 끌려갔죠. 그들은 며칠 동안 형님을 칼로 위협하며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형님은 베두인들에게 헛수고하는 것이라 말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되었으니 당신은 원하는 대로 나를 처분할 수 있겠지만 나는 빈털터리라 나 자신의 몸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소. 그러니 마음대로 하시오. 형님은 그들이 자신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길 바랬지만 베두인들은 전혀 감동하지 않았고, 기대하던 몸값을 받을 수 없을 것이란 실망감에 분노하여 칼로 형님의 입술에 얹청이처럼 보이는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자기 재산을 빼앗긴 사람과 같은 태도로 말도 안 되는 비인간적인 복수를 형님에게 가한 것이죠. 형님을 잡아간 베두인은 이쁘게 생긴 아내가 있었고 자주 며칠씩 집을 떠나며 형님을 아내와 단둘이 남겨두었습니다. 베두인의 아내는 노예로 전락해버린 형님의 가혹한 삶을 위로해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지만 형님은 그녀의 열정에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형님과 단둘이 있을 기회를 찾는 만큼 형님은 그런 상황을 피하고자 최선을 다했죠. 그녀는 목석 같은 형님을 어떻게든 유혹해보고자 종종 찰싹 붙어 있었는데 이게 너무 습관이 된 나머지
그만 남편 앞에서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님도 베두인만큼이나 놀랐지만 베두인은 아내와 형님이 부정을 저질렀다 확신했고 칼을 들어 형님을 여러 차례 공격했습니다. 그러고는 정신을 잃은 형님을 낙타에 태워 광야에 있는 산꼭대기로 보내버렸죠. 그러나 운 좋게도 그곳에서 형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제게 소식을 알렸고 저는 최대한 빨리 형님을 찾았지만 그는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응급처치 후에 도시로 데려왔죠. 여기까지가 제가 칼리프에게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칼리프께서는 웃으시며 제게 박수를 보내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에게 침묵이라는 호칭이 붙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의문을 가질 수 없겠군. 아무도 이에 대해 돌을 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그대에게 즉시 이 도시를 떠나라고 명령하겠다. 다시는 그대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도 듣고 싶지가 않군. 이에 저는 칼리프의 명령에 따라 몇 년 동안 먼 나라들을 여행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칼리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그다드에 돌아왔는데 그 사이 형제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더군요. 그맘때쯤 아까 당신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절름발이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자는 배응망덕하게도 나에 대해 부당한 험담을 하고 있더군요. 당시 그를 구하기 위해 나섰던 제게 고마움의 표시 대신 말도 없이 고향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무도 그가 어디로 향했는지 말해주지 않았지만 저는 그가 바그다드를 떠났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오랜 시간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오늘 그와 마주쳤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젊은이가 제게 그렇게까지 화가 났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발사가 이야기를 끝냈을 때 우리는 이발사를 향해 엄청난 수다쟁이라 비난했던 청년의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우리와 자리를 함께하길 원했고 오후 기도 시간까지 함께 즐겁게 머물렀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모두 흩어져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술에 반쯤 취한 꼽추가 제 가게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고 저는 아내에게도 그의 노래를 들려주고 싶어서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내는 생선 요리를 상에 올렸고 꼽추는 그것을 먹다가 그만 가시가 목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그는 그렇게 목숨을 잃고 말았죠. 이 불운한 사고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그를 집 밖으로 끌고 나와 유대인 의사에게 떠맡겼습니다. 유대인 의사는 그를 납품업자에게 넘겼고 납품업자는 기독교인 상인에게 떠넘겼습니다. 모두 자기가 죽인 것이라 오해한 채 말입니다. 폐하를 만족시키기 위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 자비인지 분노인지 삶인지 죽음인지에 대해 폐하의 선언을 기다리겠습니다. 카스가르의 술탄은 재단사의 이야기에 만족한 표정으로 그들의 처형을 취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말한 절름발이 젊은이와 이발사 그리고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매우 흥미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군. 하지만 너희를 모두 풀어주고 꼽추 녀석을 묻어주기 전에 그대가 말한 그 이발사를 꼭 보고 싶군. 그를 이 도시에서 보았다고 했으니 내 호기심을 충족시키기에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네. 그러고는 재단사와 함께 장교를 보내 이발사를 찾았습니다. 술탄은 이야기로 들었던 이발사를 실제로 눈앞에서 보자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술탄이 이발사에게 말했습니다. 과묵한 친구, 그대가 멋진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다 전해 들었는데 그것 중 몇 가지만 내게 들려줄 수 있겠는가? 그러자 이발사가 대답했습니다. 폐하께서 괜찮으시다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기 쓰러져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 꼽추를 무슨 사연이 있어서 기독교인, 유대인, 무슬림이라는 각기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술탄이 이발사에게 그것이 왜 궁금한지 묻자 이발사가 대답했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저에 대해 오지랖이 넓다고 하지만 저는 꼭 필요한 이야기만 하는 과묵한 사람이랍니다. 카슈가르의 술탄은 이발사의 바람대로 꼽추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주라 명령했고 모든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발사는 꼽추를 바라보며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가로젓더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로군요. 하지만 저 꼽추를 좀 더 가까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러더니 이발사는 쓰러져 있는 꼽추 앞에 주저앉아 그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두고 구석구석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크게 웃기 시작했고 이를 주체하지 못한 나머지 술탄 앞이라는 것도 잊은 채 땅에 쓰러졌습니다. 모두가 벙찐 표정으로 이발사를 바라보자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옛말에 이유 없이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더니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어떤 이야기를 황금으로 기록해야만 한다면
꼽추의 이야기야말로 그러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발사를 바보 혹은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술탄이 말했습니다. 과묵한 친구, 왜 그렇게 웃는 건지 말해주겠는가? 그러자 이발사가 대답했습니다. 제 부탁을 들어주신 자비로운 폐하께 맹세하겠습니다. 저 꼽추는 죽지 않고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를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더니 이발사는 응급 상황을 대비하여 언제나 품속에 챙기고 다니는 의료도구를 꺼냈고 그 중에 가장 작은 병으로 꼽추의 목을 한동안 문지르더니 꼽추의 입을 벌린 뒤 철로 된 기구를 고정하고 얇은 집게를 목으로 밀어넣어 생선 가시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었죠. 바로 이어서 죽은 듯 쓰러져 있던 꼽추가 재채기를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팔과 다리를 쭉 뻗으며 기지개를 펴더니 눈을 떴습니다. 카스가르의 술탄을 포함한 이 수술을 목격한 모든 사람은 하룻밤을 꼬박 넘기도록 죽은 것 같은 상태로 쓰러져 있던 꼽추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 몹시 놀랐고 이발사의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대한 의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술탄은 기쁨과 감탄으로 가득 찬 상태로 꼽추로 인해 일어난 일과 이발사의 이야기를 함께 기록하라 명령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마땅히 보존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말이죠. 또한 술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재단사, 유대인 의사, 납품업자, 기독교 상인 역시 이 이야기를 즐겁게 기억할 수 있도록 그들 각자에게 매우 풍성한 선물을 하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발사에게 매우 큰 급료를 주며 그를 가까이 두기로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셰헤라자드에게 샤리아가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었소. 특히 이발사놈이 그저 정신나간 떠버리가 아니었다는 것이 정말 의외였소. 유대인 의사는 입장이 난처하겠구만. 셰헤라자드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밤 들려드릴 아브라센 알리 이븐 에카르와 칼리프 하룬 알라 시대의 총애를 받았던 셴셸리 하르의 이야기는 더욱 놀랄만한 사건들이 가득하옵니다. 이에 술탄 샤리아는 또다시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칼리프 하룬 알라 시대의 치세 아래 바그다드에는 매우 부유하고 잘생긴 남자 알부산 이븐 타이르라는 약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약사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와 다르게 그는 매우 재치 있었으며 동시에 매너도 있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거기에 성실함까지 갖춘 그는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었죠. 칼리프 역시 그의 장점을 알아보고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칼리프의 여자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물품은 이 이븐 타이르라는 남자를 통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가 높은 안목을 발휘해 구해오는 의복과 가구, 보석들은 모두가 감탄할 만한 취향을 보여주었습니다. 덕분에 그의 집은 궁정의 모든 귀족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이븐 타이르는 자기 집에 드나드는 젊은 귀족들 사이에서도 유난히 돋보이는 한 인물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센 알리 이븐 베카르이며 고대 페르시아 왕족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가문은 페르시아가 이슬람 세력에게 왕국을 정복당한 이후로도 계속해서 바그다드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대자연은 이 어린 왕자에게 아름다운 몸과 마음을 부여했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매우 적절하고 잘 선택된 단어를 사용해 자신을 표현했기 때문에 듣는 이들을 끌어당겼습니다. 또한 모든 주제에 대해 감탄을 자아낼 만큼 정확한 지식을 이야기했으며 동시에 혹여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아주 조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귀족 자제에게서는 볼 수 없는 미덕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젊은 왕자가 이븐 타이르의 가게에 있을 때 파이발드 노새를 탄 여인이 10명의 여종을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얼굴을 베일로 가리고 있었음에도 이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공기는 모두가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특히 노새에 타고 있는 여주인의 아름다움은 그녀의 여종 모두를 능가한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죠. 그녀는 타이르로부터 무언가를 구매하기 위해 그의 가게에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타이르는 가장 깊은 존경을 표시하며 그녀를 맞이했고 자리를 권하며 가장 상석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페르시아의 왕자는 그의 훌륭한 매너를 발휘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그 여인이 기댈 수 있을 만한 금실로 수놓은 쿠션을 정돈해 놓았습니다. 평소 이븐 타이르와 편하게 지내는 사이였던 여인은 자리에 앉자마자 베일을 벗었고 이때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페르시아의 왕자가 마음을 강타당한 것처럼 느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 역시 페르시아의 왕자에게 강한 인상을 받은 나머지 시선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페르시아의 왕자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공께서도 앉으시지요. 페르시아의 왕자는 그녀의 말에 복종하며 소파의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여인을 주시하며 사랑의 달콤한 독을 크게 한 모금 삼키고 말았죠. 그녀는 왕자의 마음속에 무엇이 스쳐 지나갔는지 빠르게 알아차렸고 이 발견은 그녀의 마음에 더욱 불을 지피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이븐타이르에게 방문한 목적에 대해 속삭인 뒤 이 젊은이의 이름과 나라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븐타이르가 대답했습니다. 부인, 이 젊은 귀족의 이름은 아브라센 알리 이븐 베카르이며 페르시아 왕실의 후손입니다. 여인은 자기가 한눈에 반해버린 사내가 고귀한 혈통이라는 말을 듣고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가 페르시아 왕들의 후손이라는 말인가요? 그러자 이븐타이르가 대답했습니다. 네 부인,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들은 분명 그의 조상들이며 왕국을 정복당한 이후로도 칼리프께서는 그들을 귀족으로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 젊은 귀족을 나와 연결해 주신다면 크게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그대는 칼리프의 여인들이 기거하는 궁전에 물품을 전달하는 일을 맡고 있으니 출입이 언제나 자유롭지 않습니까? 내가 그대에게 물건을 하나 부탁할 테니 그를 함께 데리고 오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븐타이르는 이 숙녀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바로 알아차릴 정도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왕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븐타이르의 대답을 듣자마자 여인은 가볍게 인사를 표한 뒤 페르시아의 왕자를 향해 호의적인 시선을 보낸 후 노새에 올라 자리를 떠났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자는 그 여인에게 너무나 빠진 나머지 그녀가 아주 멀리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보이지 않게 된 지 한참이 지난 후에야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븐타이르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뒤에서 웃고 있음을 귀띔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왕자가 말했습니다. 방금 떠나버린 아름다운 숙녀는 나의 가장 커다란 부분을 가지고 가버렸으며 나머지 부분은 온통 그녀를 뒤쫓길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세상 사람들과 당신은 오히려 나를 동정할 것입니다. 대답해 주시오. 저항할 수 없이 사람의 마음을 이토록 한순간에 내어주게 만드는 저 여인은 얼마나 잔인한 여인입니까? 이븐타이르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그 유명한 셴셸리아르님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왕비님이시죠. 신자들의 사령관이신 칼리프께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저는 칼리프님으로부터 왕비님이 원하는 모든 물건을 제공하는 임무를 맡고 있죠. 이븐타이르는 왕자가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열정에 더 깊이 빠지지 않도록 셴셸리아르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그를 더 뜨겁게 타오르게 할 뿐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자가 외쳤습니다. 나는 두려울 정도로 그녀에게 매혹돼 버렸소. 그녀에 대한 생각을 멈춰야만 하겠지만 그녀의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소. 나는 그녀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 태양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의 노예가 된 것은 나에게 있어서 축복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자가 그렇게 자기 마음을 셴셸리아르에게 바치는 동안 그녀는 집에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그를 다시 보고 자유롭게 대화할 자리를 만들 수 있을지 궁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궁전에 들어서자마자 이븐타이르에게 여종을 보내 궁전에 방문하라 전했습니다. 여종이 이븐타이르의 가게에 도착했을 무렵 이븐타이르는 페르시아의 왕자를 설득하기 바빴습니다. 칼리프가 가장 아끼는 왕비를 사랑하지 않도록 매우 강력하게 주의를 주고 있었죠. 여종은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왕비신 셴셸리아르님께서 궁전에 방문하라 전하셨습니다. 이븐타이르는 평소대로 지체하지 않고 길을 나섰고 왕자 역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이븐타이르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여종을 따라 칼리프의 궁전을 통과하여 곧 셴셸리아르의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그들은 큰 홀로 안내되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시종들이 나타나 각종 진미로 뒤덮인 테이블을 가져왔는데 그 감탄스러운 냄새는 입에 넣지 않아도 얼마나 맛있게 요리되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많은 노예들이 이 둘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왕자와 이븐타이르는 오랫동안 그곳의 웅장함을 구경하는 데 몰두했고 특히 이 장소를 처음 보는 왕자는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이븐타이르는 이미 여러 번 방문했음에도 새로운 아름다움을 찾아내었죠. 페르시아의 왕자가 말했습니다. 선생께서 현명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웅장한 권력의 흔적에 대해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죠. 하지만 제게 있어 이곳은 사랑하는 셴셸리아르님이 사는 곳임과 동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군주가 그녀를 가두어 놓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오히려 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군요. 때때로 운명은 너무나 잔인한 것 같습니다. 나의 경쟁자는 너무나 강력해서 목숨이 온전할 수 있을지 단 한순간도 확신할 수가 없군요.
이 말을 들은 이븐타이르가 대답했습니다. 귀공의 열정이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거나 생명의 안전을 보장해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곳이 칼리프 궁전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왕비님에게는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지켜보는 눈이 없는 그분의 개인적인 공간이지요. 그녀는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허락 없이 아무 때나 성 밖을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칼리프께서는 대제상을 통해 먼저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묻지 않고는 불쑥 찾아오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긴장 푸시고 왕비님께서 귀공을 위해 준비한 음악이나 감상하시지요. 사랑스러운 여종들의 노래가 시작되었고 왕자의 정서에 너무나 잘 맞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박수를 칠 정도였죠. 구절마다 감동의 연속이었고 이에 왕자는 눈물을 흘리며 따라 불렀습니다. 이어서 모든 여종들이 일어나 합창을 시작했고 가사의 내용은 곧 보름달이 화려하게 떠오를 것이며 태양과 만나게 될 것이란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페르시아의 왕자가 곧 셴셸리아르를 만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었죠. 그 순간 노래의 분위기가 달라지며 10명의 흑인 여성들이 들어섰고 그들 사이로 셴셸리아르가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나타났습니다. 셴셸리아르의 아름다움과 장엄한 분위기는 그 어떤 누구와 함께 있더라도 돋보일 정도였습니다. 하늘색 원단에 금으로 장식된 의복은 비현실적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극한까지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그녀는 구름 사이의 태양과 같은 위엄과 눈부신 광채를 숨기지 않고 은으로 만들어진 옥좌에 올랐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자는 셴셸리아르가 등장한 순간부터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븐타이르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순간 내 눈으로 확인하였으니 이제 내 가슴 속에 타오르는 감정에 대해 더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저 아름다움이 보이십니까? 그녀는 내 모든 고통의 원인이지만 결코 그녀를 향한 축복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지금 내 영혼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반항적이며 심지어 내 몸을 떠나려는 것만 같군요. 나를 이곳까지 데려온 것은 잔인하기 짝이 없는 이븐타이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내가 기쁨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지만 이곳까지 온 것 자체가 나의 파멸을 완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지금 깨달았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가서 그만 실언하고 말았군요. 사실 저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의지로 따라왔으며 비난을 받을 사람은 저 외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자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이븐타이르가 말했습니다. 귀공이 본래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성을 되찾고 다시 저를 공정하게 대해주어서 고맙군요. 제가 처음부터 셴셸리아르님에 대해 칼리프께서 가장 총애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귀공의 치명적인 열정을 어떻게든 막아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귀공이 본 모든 것들은 나가면서 잊어야 합니다. 그저 셴셸리아르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만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귀공이 지금 혼란스러운 것은 자신도 그 열정의 끝이 어떤 파멸로 이어지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호화롭고 비밀스러운 곳에 방문하게 된 것도 어찌 보면 행운이니 귀공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되는 겁니다. 단 선을 넘지 않겠다는 전제로 말입니다. 모든 사랑이 다 아름답게 끝난다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사랑은 당신을 배신하여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고난에 처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자, 이제 왕비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들이 옥좌 앞으로 다가가자 셴셸리아르가 먼저 그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녀 역시 페르시아의 왕자를 향해 시선을 고정한 상태였죠. 이 둘 사이에는 숨소리만 들렸으며 아무도 들을 수 없도록 눈빛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곧 그들은 말로 나눌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서로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셴셸리아르는 페르시아의 왕자를 바라볼수록 그의 표정을 통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확신할 수 있었고 그의 열정에 설득당했으며 어느 순간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성이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왕자에게서 눈을 돌리고 노래를 불렀던 요종들에게 가까이 오라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다른 요종들까지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 두 남자를 중심에 두고 반원을 이루며 둘러앉았습니다. 셴셸리아르의 손짓에 따라 여자 중 한 명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완전히 사랑하는 어떤 연인에 대한 노래였죠. 이를 감상하는 셴셸리아르와 페르시아의 왕자는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둘의 마음만은 이미 벌써 하나가 되어버린 것만 같이 강렬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서로를 향한 뜨거운 욕망과는 반대되는 이성적인 생각들이 그들을 억눌렀고 결국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끌려 사랑에 빠졌다는 이유로 비난받아야 하는가? 차라리 운명을 탓하라. 셴셸리아르는 이미 눈빛과 몸짓을 통해 마음을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었고 페르시아의 왕자는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나머지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부르던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노래를 한 곡 부르고 싶으니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뜨거운 사랑을 열정적으로 노래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이어서 셴셸리아르도 답가를 시작했고 왕자의 마음을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노래했습니다. 두 연인은 이미 노래로서 서로를 향한 사랑을 선언했고 셴셸리아르는 결국 끓어오르는 감정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옥좌에서 일어나 왕자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왕자도 그녀의 마음을 알아차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나아갔죠. 그들은 뜨겁게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시종에 방해가 없었다면 셴셸리아르는 너무나 벅차오르는 감정에 그만 기절해서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종들은 이런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듯이 그들의 얼굴을 향해 자극적인 향기가 나는 물을 뿌리고 분위기를 가라앉힌 다음 자리로 데려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셴셸리아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녀가 이븐 타이르를 부르자 그는 즉시 앞으로 나왔습니다. 셴셸리아르는 이븐 타이르를 바라보며 행복한 표정과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븐 타이르, 내가 원하는 바를 그대가 이뤄준 것에 대해 어떻게 적절한 보답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군요. 그대가 아니었다면 페르시아의 왕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테고 내 삶에서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받은 은혜에 반드시 보답하는 사람이니 그대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양하지 말고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오. 이븐 타이르는 낮은 자세로 셴셸리아르의 치아에 답하며 그녀의 모든 욕망을 성취하길 기원했습니다. 셴셸리아르는 그녀 옆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서 있는 페르시아의 왕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누구의 사랑이 더 크든 간에 더 이상 우리는 이 감정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없으니 달콤한 말로 서로에게 아부하지 말기로 해요. 지금 우리는 뜨겁고 강렬한 감정으로 인해 서로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고민과 조급함, 그리고 이 길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고통과 슬픔을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군요. 그저 하늘의 뜻에 맡기고 운명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자 페르시아의 왕자가 대답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더라도 그대를 위한 내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미 그대는 내 영혼의 일부가 되었으니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은 죽음 뒤에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요. 그 어떤 고통과 장애물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그는 눈물을 펑펑 흘렸고 이를 본 셴셸리아르도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 틈에 이븐 타이르가 두 연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게 아니라 함께 있음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중한 순간에 어울리지 않는 슬픈 분위기를 이해할 수가 없군요. 여러분이 그러는 사이에 벌써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셴셸리아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잔인한 사람이군요. 나의 불행을 전혀 동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 슬픈 운명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엄격한 법에 따라 복종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은 이렇게 했어도 셴셸리아르는 이븐 타이르가 그녀와의 우정을 생각하여 진심으로 조언한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말을 따라 시종을 시켜 그녀의 정부인 페르시아의 왕자를 위한 과일상을 들여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것들만 따로 모아 왕자를 위해 선물하고 그것을 전부 먹어주길 바랬죠. 물론 이븐 타이르에게도 권했지만 그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지금 본인의 상황이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별일 없이 집에 돌아갈 수 있기만 바라고 있었죠. 셴셸리아르는 페르시아의 왕자와 좀 더 사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소수의 연주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종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음악이 흐르는 잔잔한 분위기 속에 셴셸리아르와 이제 그녀의 정부가 되어버린 페르시아의 왕자, 그리고 이븐 타이르가 한자리에서 술을 기울였습니다. 취기가 오르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그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고 함께 울기도 하며 그들에게 허락된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을 충분히 누리고 있었죠. 그 순간 감성이 폭발한 셴셸리아르가 시종에게서 악기를 빼앗더니 디스토션과 함께 프런트 픽업으로 스위치를 하고 강렬한 톤의 솔로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레스폴 바디와 험버커 픽업의 조화는 특유의 육중하고 기름진 사운드를 뽑아내었고 페르시아의 왕자는 마치 마법에 걸린 듯 그녀에게 눈을 고정한 채 서 있었습니다. 이때 셴셸리아르가 가장 신이 많은 시종 중 한 명이 매우 놀란 표정으로 나타나 말했습니다. 마마,
지금 호위대장 메스루르가 2명의 장교와 함께 시종 여럿을 거느리고 성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칼리프께서 마마를 뵙길 원하신다는군요. 페르시아의 왕자와 이븐타이르는 이 말을 듣자마자 안색이 변하더니 마치 다리가 풀린 듯 비틀거리며 온몸을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의 동요를 눈치챈 셴셸리아르가 한숨을 쉬더니 아주 의연한 태도로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셴셸리아르는 겁에 질린 두 남자를 진정시킨 후에 메스루르에게 시종을 보내어 칼리프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전했습니다. 약간의 시간을 확보한 그녀는 다른 시종들에게 건물의 모든 창문을 닫고 특히 정원 방향으로 난 창문의 커튼을 모두 내리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페르시아의 왕자와 이븐타이르를 향해 별일 없을 거라며 장담하고는 정원으로 향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두 남자에게 어떤 장담을 하였든지 간에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셴셸리아르는 뒤따르는 시종들과 함께 정원에 들어서자마자 연주자들을 두 남자가 있는 창가 쪽으로 배치했습니다. 놓친 것이 없는지 주변을 샅샅이 살피고 정돈한 다음 옮겨온 보좌에 앉은 상태로 시종에게 호위대장과 장교들을 데려오라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곧이어 옆구리에 시미터를 차고 금으로 만들어진 허리띠를 두른 20명의 흑인 내시들을 이끌고 칼리프의 호위대장 메스루르와 장교들이 나타났고 이들이 셴셸리아르를 향해 존경을 표하자 그녀는 보좌 위에서 화답했습니다. 그들이 보좌에 가까이 다가오자 셴셸리아르는 천천히 일어나서 메스루르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메스루르에게 어떤 소식이 있어 방문하였는지 물었고 그러자 메스루르가 대답했습니다. 마마께 인사 올려옵니다. 신자들의 사령관이신 칼리프께서 마마를 보지 않고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 같다고 하시며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칼리프께서는 오늘 밤 마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원하십니다. 그분께서 마마를 너무나 보고 싶어 하시는 만큼 마마께서도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길 바라고 계십니다. 셴셸리아르는 칼리프의 뜻에 복종한다는 의미로 땅에 엎드려 절한 뒤 일어나 메스루르를 향해 말했습니다. 칼리프께 말씀해 주시오.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언제나 영광스럽게 여기며 그의 종들은 모든 존경심을 다해 그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어서 그녀는 측근에게 칼리프를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명령하며 메스루르를 향해 다시 말했습니다. 호위대장께서도 이런 경우 완벽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칼리프께서 먼저 도착하셨을 경우 호위대장께서 잘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분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감히 작은 실수도 용납될 수 없으니까요. 셴셸리아르의 설명을 들은 메스루르와 모든 수행원이 자리를 떠나자 그녀는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페르시아의 왕자와 이븐타이르를 돌려보내야겠다고 생각하며 극도로 긴장한 상태로 그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온 셴셸리아르를 본 두 남자는 이것이 좋은 징조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더욱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왕자가 셴셸리아르에게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제가 서둘러 떠나야 할 것 같군요. 그렇게 이 두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신께서 제게 당신의 부재를 견딜 만한 인내심을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이에 셴셸리아르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제 처지에 비하면 당신은 행복한 편이라 생각해 주세요. 물론 당신은 제가 곁에 없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 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와 다시 만날 순간을 기다리며 희망을 품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어떨까요? 저는 앞으로 얼마나 끔찍한 시련이 펼쳐질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당신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칼리프는 제게 고통스러운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분과 함께해야 할 시간은 제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고 그분이 제게 주는 사랑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최소한으로 화답하는 저의 모습은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찌를 것입니다. 그분의 친절한 말과 스킨십을 어찌 즐길 수 있을까요? 왕자님, 우리가 서로를 볼 수 없는 시간 동안 제가 어떤 고통을 견뎌야 할지 생각해 주세요. 그녀는 눈물과 한숨으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를 보는 페르시아의 왕자 역시 할 말을 잃고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븐타이르는 그저 궁전을 빨리 벗어나고만 싶었지만 그의 입장에서 이를 티낼 수도 없었고 대책 없는 두 명을 향해 그저 인내심을 갖고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한 시종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마, 이제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칼리프의 내시들이 도착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상황을 되돌릴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셴셸리아르가 시종에게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잔인한 이별인가. 너희는 서둘러서 두 분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안내하라. 화랑 쪽 출구와 티그리스 방향의 출구 사이에 이어진 복도에서 몸을 잘 숨기고 있다가 밤이 어두워지면 후문을 통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알겠느냐?
이어서 그녀는 말없이 페르시아의 왕자를 부드럽게 포옹한 후에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의 복잡한 심경으로 칼리프를 만나러 갔습니다. 두 남자는 시종의 안내를 받아 셴시엘리아르가 말한 복도에 들어섰고, 그러자 시종이 말했습니다. 날이 저물면 다시 돌아와 후문을 통해 안전히 밖으로 안내해드릴 테니 그때까지만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두려워할 것 전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셴시엘리아르의 시종이 자리를 떠나자 페르시아의 왕자와 이븐 타이르는 바로 그녀의 당부를 잊어버리고는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칼리프나 그의 장교들이 갑자기 그곳에 들이닥치더라도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갑자기 정원 쪽 방향의 창문 격자 사이로 환한 빛이 새어 들어왔고, 그들은 어디에서 온 빛인지 보기 위해 창문에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 빛은 100개의 등불에서 나온 것으로 100명의 어린 내시들이 하나씩 들고 있었으며, 그 뒤에는 적어도 100명 이상의 남녀가 뒤따르고 있었는데, 그중 절반은 칼리프의 여종들이었으며 뒤따르는 나머지 절반은 그녀들을 호위하는 칼리프의 병사들이었습니다. 그 행렬의 가장 뒤에서 오른편에 호위대장 메스루르와 왼편에 장교 바시프를 거느린 칼리프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셴시엘리아르는 정원의 산책로 입구에서 칼리프를 기다리고 있었고, 커다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귀걸이로 치장한 놀랍도록 아름다운 20명의 여성이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며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며 모든 신자들의 사령관인 칼리프가 가장 총애하는 여인 셴시엘리아르는 칼리프가 나타나자마자 앞으로 나아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렸지만, 그런 와중에도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자님, 당신이 슬픈 눈으로 지금 저의 모습을 보고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알아주신다면 저는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셴시엘리아르를 본 칼리프는 몹시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부인, 어서 일어나 가까이 오시오. 그대를 보는 기쁨을 너무 오랫동안 빼앗겼다는 사실에 화가 날 지경이오. 그는 셴시엘리아르의 손을 잡고 그녀의 안내에 따라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은색 왕좌에 앉았고, 그녀는 맞은편에 준비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주위를 20명의 여종이 빙 둘러 앉았고, 등불을 드는 어린 내시들은 칼리프가 시원한 밤바람을 즐길 수 있도록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흩어졌습니다. 칼리프가 자리에 앉자 주위를 둘러보더니 젊은 환관들이 들고 있는 등불 외에 다른 수많은 불빛으로 환하게 밝혀진 정원을 매우 만족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에서 유일하게 홀만 어두운 상태로 모든 창문과 출입구가 닫혀있는 것을 보고 칼리프는 기이하게 생각하며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가 이 말을 함과 동시에 모든 창문이 한꺼번에 열리며 홀의 안팎으로 환하게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는 그를 놀라게 하기 위해 셴시엘리아르가 준비한 이벤트였죠. 칼리프는 무척 흡족해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셴시엘리아르, 당신은 정말 매력있는 사람이오. 방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대는 내게 남만큼이나 아름다운 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까? 정말로 조금 전 광경을 목격한 이후로는 이를 부정할 수 없게 되었소. 자, 이쯤에서 우리가 화랑에 남겨두고 온 페르시아의 왕자와 이븐 타이르에게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븐 타이르는 그가 본 모든 광경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살 만큼 살았고 이 시대에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오락을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놀랍고 웅장한 것은 보지 못하였소.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졌던 마법의 궁전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광경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얼마나 사치스럽고 웅장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페르시아의 왕자는 이븐 타이르가 이토록 감격한 모든 광경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셴시엘리아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칼리프의 존재는 그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슬픔의 나락으로 빠뜨렸습니다. 친애하는 이븐 타이르, 저 대단한 광경에 감동할 수 있는 당신이 부럽군요. 그러나 저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부닥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저를 더 고통스럽게만 할 뿐이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익숙하게 대하는 저 칼리프를 보고 어찌 슬픔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녀를 향한 저의 강렬한 열망을 저 강대한 연적이 가로막고 있는데 어찌 이 잔인한 운명을 탓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분명 제가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건만 지금 이 순간 내 심장이 멈출 것만 같은 고통이 느껴집니다. 인내심은 바닥이 나고 무질서한 분노가 저를 압도하니 용기마저 사라져서 내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군요. 그가 말하는 사이 정원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고
이에 그들은 대화를 멈추고 모든 주의를 그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칼리프가 곁에 있던 여종 중 한 명에게 류트를 연주하라 명령하자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열적인 가사를 들은 칼리프는 이것이 셴실리아르가 준비한 그녀의 속내가 담긴 가사라고 자기 마음대로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가 진정 사랑하는 아브라센 알리 이븐 베카르, 바로 페르시아의 왕자를 위한 노래였습니다. 그녀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정신을 잃고 옆으로 넘어갔습니다. 만일 곁에서 그녀를 받아줄 만한 시종이 없었다면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화랑에 숨어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이븐 타이르는 놀라서 페르시아의 왕자 쪽을 돌아보니 이미 왕자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셴실리아르가 쓰러지는 모습만 보고도 함께 놀라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븐 타이르는 왕자의 셴실리아르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격정적이고 심각한 단계인지 확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방향으로 걷잡을 수 없이 치달을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왕자를 깨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이에 이븐 타이르가 당황하고 있을 때 셴실리아르의 여종이 화랑문을 열고 들어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어서 따라오십시오. 여기서 내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상황이 혼란스러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 서둘러 주십시오. 그러자 이븐 타이르가 외쳤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우리를 빠져나가게 한단 말이냐. 지금 가까이 와서 페르시아의 왕자가 어떤 상태인지 좀 보게나. 여종은 기절해 있는 페르시아의 왕자를 보자마자 어딘가로 달려가더니 순식간에 물 한 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왕자의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리자 그는 즉각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븐 타이르가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면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 어서 힘을 내서 빠져나갑시다. 하지만 너무 쇠약해진 왕자는 혼자 일어설 수조차 없었고 이븐 타이르와 여종의 부축을 받고서야 겨우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티그리스강 방향의 출구로 향했고 작은 철문을 통과하여 강과 연결된 작은 통로를 지나 운하에 다다랐습니다. 여종이 손뼉을 치자 즉시 노젓는 사람 하나 있는 작은 배가 나타났습니다. 왕자는 배에 앉자마자 한 손을 궁전을 향해 뻗고 다른 손을 가슴에 얹은 채 작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영혼의 사랑이여, 이 손은 그대를 향한 나의 믿음과 확신이며 다른 손은 당신을 향해 타오르는 내 심장의 불꽃을 영원히 지켜내겠다는 맹세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자는 쓰러졌다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뒤로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븐 타이르는 시리에 빠진 그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상륙하면 집까지 걸어가야 하는데 이 늦은 시간에 그런 상태로 먼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 제 친구가 살고 있으니 오늘 밤은 거기서 주무시고 내일 돌아가십시오. 이븐 타이르의 친구는 이 둘을 매우 쾌활하게 맞이하며 이 늦은 시간까지 둘이 함께 무엇을 하였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븐 타이르는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내게 많은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오늘 밤 긴 항해를 떠난다는 소식이 들리더군. 그래서 그를 찾아가던 길에 우연히 이 젊은 귀족과 마주쳤다네. 원래부터 잘 알던 친구인데다 내게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었지. 내 사정을 듣더니 마침 이 친구도 내 채무자와 아는 사이라며 함께 가서 그를 설득하는 일을 돕겠다고 하더군. 덕분에 빚을 돌려받는 데는 성공했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지. 나 혼자였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그러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러 이렇게 밤이 깊어버렸네. 서둘러 집에 돌아가는 중 이 청년이 오늘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몸 상태가 나빠 보이더군. 그래서 선착장에서 가까운 자네 집 문을 두드리게 된 걸세. 이븐 타이르의 친구는 아무 의심 없이 이 말을 믿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보다 휴식이라 생각하며 편히 잘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자는 금세 잠들었지만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셴실리아르가 칼리프 앞에서 졸도하던 장면이 계속 반복되었죠. 이븐 타이르도 걱정할 가족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전에 외박을 전혀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밤잠을 설치던 둘은 일찍 자리에서 일어나 아침 기도 준비를 하고 있던 친구에게 인사하고 마침내 이븐 타이르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자는 마치 긴 여행이라도 하고 돌아온 사람처럼 곧바로 소파에 누워버렸죠. 도저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븐 타이르는 그를 위해 방을 마련해 주었고 사람을 보내 왕자의 친지들에게 그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현재 자기 집에 머물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븐 타이르가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침착함을 되찾으십시오. 그러자 왕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친절에 진심으로 감사하지만 더 이상 배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속히 제가 이 집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몸 상태가 이를 허락하지 않아 꼼짝도 할 수가 없군요. 안 그래도 죄송스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으니 제게 잘해주려 너무 애쓰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븐타이르는 긴박했던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가족들에게 셴셸리아르의 궁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모두 이야기해 주었고, 마지막으로 그 위기 상황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게 허락해준 신에게 감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얼마 후 소식을 전해들은 왕자의 친지들이 그를 찾아왔고 하루 종일 그의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덕분에 왕자는 슬픔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었지만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를 수는 있었죠. 그리하여 저녁 무렵에는 이븐타이르에게 작별을 고하며 자기 집에 돌아가겠다고 말했으나 이븐타이르가 보기에는 왕자의 몸 상태가 아직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더 머물길 권유했습니다. 왕자도 완강히 거절하지 않고 결국 이븐타이르의 권유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저녁 이븐타이르는 왕자의 기분을 풀어주고자 연주회를 열었는데 이는 오히려 왕자로 하여 전날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걷잡을 수 없이 화가 치미는 듯 보였습니다. 이에 이븐타이르는 그의 기분을 달래며 왕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까지 함께 해주었고, 그렇게 왕자의 집에 도착한 둘은 침실에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븐타이르는 다시 한번 그에게 냉정을 되찾으라 말하며 그와 주위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감정을 정리하길 조심스럽게 권유했죠. 그러자 왕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친애하는 이븐타이르, 그런 조언을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 그 조언을 따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저도 이 일의 심각성을 너무나 확실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 뜨거운 감정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릴 수가 없군요. 저는 이미 선언했듯이 셴셸리아르에 대한 사랑을 무덤까지 가져갈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어떤 말로도 왕자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븐타이르는 자리를 떠나기 위해 돌아섰습니다.